이 남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이내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있는 곳은 노예 투기장 한가운데입니다. 상대는 부처라는 이름의 건장한 광전사였고 투기장 전체가 이 피에 굶주린 검투사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체할 틈도 없이 부처는 거대한 망치를 들고 남자에게 다가가 온 힘을 다해 내리칩니다. 투기장 전체가 이미 승부가 났다고 확신하며 흥분으로 환호합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아 부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채 망치 위에 서서 이미 자신의 검에 마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부처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번개 같은 속도로 도약하여 단일격에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부처의 싸늘한 주검이 그의 뒤로 쓰러집니다. 이제 투기장 전체가 주인공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지만 그의 패배에 큰돈을 걸었던 부유한 관객들만은 예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누구이며 이렇게 뛰어난 검사가 어쩌다 노예 투기장에 오게 된 것일까요? 무자비한 악마들이 인간들을 최후의 보루인 에일시로 몰아넣은 후 그들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인류를 몰살시킵니다. 콜린 홀은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 서 있었고 그마저도 온갖 산전수전을 겪으며 절대적인 한계에 내몰린 상태입니다. 그는 이 세계 최고의 검사로서 악마들에 맞서 싸워왔지만 그 힘조차도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의 바로 앞에 선 악마는 혼자 살아남았음에도 여전히 싸우려드는 그를 조롱합니다. 동시에 악마는 자신만의 뒤틀린 방식으로 그의 노력을 인정하며 어떻게 죽을지 선택할 자유를 포상으로 주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발버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지켜보며 지쳐버린 그의 마음은 이 끔찍한 악몽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로 흘러갑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악마들이 이 세계에 갑작스레 발을 들인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인간은 그들에 비해 너무나 약했기에 악마들은 손쉽게 도시들을 차례대로 짓밟고 수도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병사들은 저항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마법을 쓰지 못하는 평민들은 마법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괴물들을 상대로 승산이 없었습니다. 이 세계에도 마법은 존재하지만 진짜 문제는 마법이 오직 귀족들의 전유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귀족들은 항상 자신들이 인류를 구원할 영웅이라고 믿었지만 형편없이 훈련된 그들의 나약한 마법은 하급 악마들과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콜린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마법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금지된 마도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일찍 손에 넣었더라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늦게 얻은 것을 후회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악마는 그에게 어떻게 죽고 싶은지 결정했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악마는 사지를 잘라내거나 뼈도 안 남게 산채로 태워버리는 건 어떠냐며 태연하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콜린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악마에게 닥치라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발악으로 악마에게 달려들지만 악마는 그의 공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가볍게 막아냅니다. 콜린은 재빨리 중심을 잡고 악마의 가슴으로 목표를 바꿔 심장을 정확히 노립니다. 그러나 악마는 간발의 차로 몸을 빼며 한낱 검술 따위로는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그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악마가 조롱을 이어가려던 찰나 콜린이 어떻게든 일격을 가해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습니다. 콜린은 이런 싸움에서 평범한 검술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의 검은 평범한 무기가 아니라 힘을 얻는 대가로 사용자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금지된 무기임이 분명해집니다. 이 사실을 밝힌 후 소녀는 다시 한번 악마를 향해 돌진하며 곧바로 전투에 뛰어듭니다. 그는 괴물과 대등하게 합을 겨루며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갑니다. 전투가 길어지던 중 마침내 그토록 기다려온 빈틈을 발견하고 단 한 번의 날렵한 움직임으로 악마의 손을 베어버립니다. 괴물은 격렬한 분노에 휩싸입니다. 분노로 달아오른 악마는 그 알량한 마검을 조롱하며 주저없이 맨손으로 칼날을 움켜쥡니다. 악마는 그 기술을 기습으로 일찍 썼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검을 산산조각 내버린 채 유일한 기회를 날려버린 소년의 불운을 비웃습니다. 악마는 그가 회복할 틈도 주지 않고 화염 마법을 날려 검사를 날려버립니다. 땅에 처박힌 콜린은 고통의 이를 악물며 이것조차도 악마를 쓰러뜨리기에는 부족했음을 깨닫습니다. 악마는 순식간에 다시 거리를 좁혀 그의 멱살을 잡고 가볍게 들어올립니다. 악마는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고작 팔 하나밖에 자르지 못한 패배자를 조롱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콜린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동료들에게 사과합니다. 악마가 그를 다시 내리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순간 뚝뚝 떨어지는 피가 금지된 마도서에 스며들고 마침내 체간의 무언가가 주인공은 깨어납니다.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깨닫고 이곳이 어디냐며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봅니다. 바로 그때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곳에는 금지된 마도서가 있었고 놀랍게도 그에게 직접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책은 주인공의 피가 자신을 깨웠다며 그 보답으로 회기를 통해 그를 과거로 돌려보내
모든 것을 다시 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회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주인공은 마음속 깊이 간절히 바랐던 일이었기에 주먹을 꽉 쥡니다. 그는 이를 일생일대의 기회라 여기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책은 흡족해하며 주인공의 곁에 머물며 그가 마법을 통달하도록 도와 악마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내쫓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책에서 수많은 페이지가 뿜어져 나와 그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하고 신비로운 형상이 그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내 책이 스스로 닫히고 정체불명의 형상이 책을 든 채로 회귀의 과정이 끝납니다. 장면은 바뀌어 관중들이 부처라는 자를 향해 열렬히 환호하는 투기장을 비춥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왜 검과 방패를 들고 있는지 당혹스러워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노예 투기장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려던 찰나 자신이 정말로 과거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군중의 함성 소리로 보아 우리의 주인공은 악명 높은 부처에게 방금 일격을 맞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 노예 투기장의 주인인 트레이스, 자작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평민들을 깔보고 그저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그에게 이들의 존재 이유는 부자들의 즐길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아무 가치도 없는 체스말처럼 취급합니다.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관중들은 계속해서 부처에게 환호했고 자작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콜린은 그저 볼거리를 위한 가벼운 미끼일 뿐이라고 확신하며 흥분 속에서 지켜봅니다. 하지만 짓눌려야 마땅했을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공격을 깔끔하게 피하고 거구의 무기 위에 한 발을 단단히 올린 채 서 있게 됩니다. 콜린은 도망칠 곳도 없이 투기장으로 내몰려 노예 검투사로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며 소녀는 자신이 실제로 마법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마도서가 자신의 몸과 융합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반격에 나서고 운명을 바꾸기 위한 진정한 첫걸음을 내디딥니다. 몇 번의 깔끔하고 단순한 움직임으로 콜린은 앞으로 돌진해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일격으로 부처의 거대한 몸통에서 머리를 베어냅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악마들에 의해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마도서의 마법을 마스터하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그가 이 노예 투기판을 짠 자들을 힐끗 쳐다봤을 때 지금의 처지로는 미래를 바꾼다는 생각조차 웃기는 소리라는 것을 단번에 깨닫습니다. 이를 깨달은 그는 차근차근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생과 마찬가지로 홀 가문에 들어가 다시 한번 콜린 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전생에서 협박을 받아 이 싸움에서 일부러 져야만 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알고 보니 평민들은 그가 귀족들의 챔피언인 부처를 이길 수 있다고 믿고 그에게 돈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스 자작은 콜린을 높은 곳에 앉은 귀족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반면 우리의 주인공은 이 순간을 라인 영지의 영주인 다리우스, 홀 후작의 눈에 띄어 훨씬 더 빨리 가문에 입성할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그 생각을 품은 채 그는 투기장 관리인들이 쓸모없다며 대놓고 조롱하고 당당하게 다음 상대를 보내라고 외칩니다. 트레이스 자작은 부처가 패배한 후 귀족들에게 거센 질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은 시체가 된 투사에게 큰 돈을 걸도록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귀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모든 것이 여전히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포장하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반대편에서는 다리우스 후작이 콜린에게 분명한 흥미를 보이며 자신의 집사 코넬에게 그 마지막 일격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그 참격이 예외적으로 강력했으며 자신의 경험상 제국 군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확실히 넘어섰다고 인정합니다. 후작은 소년이 망설임 없이 자작의 명령을 거역할 배짱을 가졌다는 사실에 각별한 흥미를 느낍니다. 다시 자작의 상황으로 돌아와 그는 여전히 화난 귀족들을 달래려 쩔쩔매며 소년이 다음 라운드에서 갈기갈기 찢길 것이라고 계속해서 설득하려 듭니다. 하지만 다음 상대가 투기장에 제대로 발을 들이기도 전에 콜린이 그를 쓰러뜨리자 그의 빈약한 변명과 억지스러운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귀족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절망에 빠진 자작은 야수들처럼 모든 검투사들을 소년에게 한꺼번에 풀라고 지시하며 무력에 호소합니다. 코넬과 다리우스 후작 모두 흥미가 고조된 채 소년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똑똑히 보고 싶어하며 지켜봅니다. 6명이 넘는 검투사들이 자신을 향해 돌진해오자 콜린은 누구나 마법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던 후작을 떠올립니다. 전생에 그는 자신에게 맡겨졌던 그 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소녀는 고작 검투사 몇 명을 쓰러뜨리는 것만으로는 후작 가문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향해 다 같이 덤벼보라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즉각 사방에서 몰려들어 그를 완전히 포위하려 하지만 콜린은 정확한 움직임으로 모든 공격을 피해낸 뒤
반격할 검을 기용하며 공중으로 도약합니다. 착지와 동시에 단 한 번의 깔끔한 동작으로 3명의 목을 베어 넘기고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적들의 무기를 역이용해 2명을 추가로 제압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직 서 있는 마지막 검투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부드럽게 검을 앞을 향해 던집니다. 검은 그 남자를 곧장 꿰뚫고 관중석을 향해 날아가 자작의 머리칼 옆을 스치고 지나가 그의 바로 뒤쪽 벽에 깊숙이 박힙니다. 트레이스는 간신히 일격을 모면한 뒤 식은땀을 흘렸고 큰 굴욕감이 그를 덮치며 분노로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소년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속으로 맹세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후작은 자신이 꾸민 무대에서 농락당한 자작을 대놓고 조롱합니다. 나머지 귀족들은 즉시 자작의 편을 들며 이런 천한 노예들이 함부로 날뛰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다리우스 홀과 언쟁을 벌입니다. 심지어 그들 중 몇몇은 콜린의 처형을 요구하기까지 했고 이에 후작의 표정이 진지하게 굳어집니다. 그가 여전히 하층민을 깔보는 그들을 날카롭게 꾸짖자 분위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자작의 화를 더욱 돋을 뿐이었고 그는 후작의 이상이 틀려먹었다며 대놓고 도발합니다. 그는 천년 전 신이 인간에게 마법을 하사했으며 그 사건으로 귀족들이 신의 선택을 받은 대리인으로 군림하는 계급 사회가 확립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런 다음 지팡이를 들어올려 후작을 향해 마법을 겨누며 그가 진정으로 그 섭리를 거스르려는 것인지 캐묻습니다. 이 말을 들은 콜린이 나서며 격렬했던 논쟁을 훨씬 더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눈을 깜빡이며 마치 제자리인 양 귀족들 사이에 앉고 그 행동은 즉시 군중을 혼란에 빠뜨린다. 모두가 소리치며 신성 근위대를 부르는 동안 콜린은 트레이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며 그에게 검을 겨누고 자신이 정말 신의 대리인이라고 믿는지 증명해보라고 도전은 요구한다. 받아들여지고 양측은 투기장으로 이동한다. 모든 귀족은 자작이 눈앞에 있는 그 벌레 같은 놈을 가볍게 짓밟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들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는 반면 다리우스는 눈에 띄게 긴장한 기색을 보인다. 트레이스 자작이 먼저 움직이며 바람 마법을 영창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다. 그 순간 마법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콜린의 머릿속에 마도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의 눈앞에 트레이스의 능력치를 보여주는 시스템 창이 떠오른다. 자작은 실력보다 오만함이 더 큰 초급 마법사에 불과했다. 트레이스는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베어버리는 마법, 윈드 엣지를 방출한다. 귀족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콜린의 몸이 몇 조각으로 찢겨나갈지 내기를 걸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7조각, 다른 누군가는 8조각이라고 추측한다. 자작은 후작에게 귀족과 노예의 명백한 차이를 증명해 보일 테니 똑똑히 지켜보라고 거만하게 말한다. 그러나 콜린은 평온함을 유지했고 그의 몸은 마법 저항력 덕분에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는다. 자작에게는 불행히도 그의 강력한 바람의 참격이 파괴한 것은 콜린의 셔츠뿐이었다. 콜린이 그 공격을 정면으로 뚫고 걸어가 트레이스와의 거리를 좁히자 관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자작은 황급히 검을 뽑으려 하지만 그가 검을 완전히 뽑기도 전에 콜린이 일격에 그의 손에서 검을 쳐서 날려버린다. 그러고는 귀족의 목에 자신의 검을 겨누며 순식간에 싸움을 끝낸다. 그 순간 마법 시스템이 다시 활성화되며 주인공에게 새로운 형태의 마법이 감지되었다고 알린다. 땅에서 그림자 손이 솟아나 소년의 몸을 단단히 휘감아 그 자리에 결박한다. 그 마법은 노예가 귀족을 모욕했다는 보고를 받고 도착한 신성 근위대가 시전한 것이었다. 그들의 존재감만으로도 압도적이었고 그들은 즉각 용의자를 구금하러 왔다고 선포한다. 신성 근위대를 본 콜린은 자신이 심각한 곤경에 처했음을 깨닫는다. 이 근위대는 혈통 우월주의를 집행하고 약자에 대한 귀족의 엄격한 지배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탑 소속이었다. 주인공은 이 근위대원들 자체가 엘리트 귀족이며 그들의 힘이 일반 왕족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결박 마법을 빠르게 분석하고 쉽게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자제하기로 한다. 대신 그는 구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척 연기한다. 그 순간 그는 대담한 도박을 걸며 자신이 다리우스 홀 후작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로 선언하고 당장 마법을 풀라고 명령한다. 이 말을 듣고 신성근위대와 자작 모두 눈에 띄게 당황한다. 주변 사람들은 후작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콜린은 자신의 도박이 통하길 바라며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 그는 신성근위대가 일반적으로 진정한 귀족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규칙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트레이스는 제 목숨을 부지하려고 감히 귀족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토록 천박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그에 대한 처벌로 당장 이 자리에서 자신의 검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결심한다. 바로 그때 강력한 목소리가 투기장 전체에 울려 퍼진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리우스 영주였고 그의 등장만으로도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만다. 자작은 서둘러 우아한 영주에게 자신은 그저 죄인의 비참한 목숨을 끊어내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난데없이 후작이 콜린의 뺨을 세게 후려친다. 그는 한낱 노예가 자신의 고귀한 가문 이름을 더럽히는 꼴이 역겹다고 선언한다. 신성 근위대조차 방금 일어난 일에 넋을 잃고 만다. 아주 잠깐. 그들은 후작이 정말로 그를 도우러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트레이스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바보 같은 표정을 짓는다. 그런 다음 후작은 소년의 목을 강하게 조르며 상단에서 고된 노동을 좀 굴려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말한다. 후작의 두꺼운 장갑 낀 손이 목을 조여오는 동안에도 우리의 주인공은 침묵을 지킨다. 다리우스 후작은 그가 트레이스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 감히 귀족에게 검을 들었다는 사실에 격노한다. 하지만 콜린은 내내 평정을 유지한다. 모든 것이 그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 그 연극을 마친 후 후작은 트레이스 자작에게 아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한다. 트레이스의 쪼그라든 뇌는 대체 언제부터 그들이 부자지간이었는지 상황을 파악하느라 애를 쓴다. 콜린은 자작이 아버지를 먼저 모욕했으니 자신을 탓할 수 없다고 수줍게 덧붙인다. 아버지 다리우스는 즉각 아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한다. 그러고는 신성 근위대에게 자신이 직접 아들을 훈육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이 있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그들을 물러나게 한다. 그러나 자작은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아무리 후작이라도 그런 뻔한 농담으로 자신의 최고 노예를 훔쳐가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 핏발선 눈으로 사리를 번득이며 그는 당장 자신의 손으로 콜린의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진심인지 증명하려는 듯 영지의 주인에게 직접 검을 겨누기까지 한다. 그 멍청이가 스스로 외통수에 빠지는 꼴을 보며 소녀는 비웃음을 터뜨린다. 트레이스는 방금 라인 영지의 주인에게 무기를 치켜든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그는 영주와 신성 근위대 전체가 내린 결정을 대놓고 거역한 셈이었다. 콜린은 이 뼈다귀 같은 늙은이에게 방금 관중들 앞에서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려준다. 그의 날카로운 말에 트레이스는 말문이 막혔고 노인은 투기장 한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자신의 관중 앞에서 처참히 무너져 내린 귀족은 두려움에 덜덜 떤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신성 근위대 대장은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다. 대장은 이 모든 것이 그저 큰 오해였다고 결론 지으며 콜린의 구속을 풀라고 명령한다.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까지 건넨다. 이어 그는 트레이스를 향해 돌아서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마탑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통보한다.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일에 트레이스는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고 만다. 그의 운명은 의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우리의 영웅은 마침내 천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한편 신성 근위대 대장도 바보는 아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콜린이라는 자가 의심스러운 인물이니 그의 뒷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용히 지시한다. 눈치 없는 부하 하나가 왜 다리우스 영주의 아들을 조사하느냐고 묻는다. 대장은 라인 영지의 후작 아들을 알아보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그 뻔한 거짓 주장에 눈에 띄게 짜증이 난 그는 그 소년이 후작의 아들이 아님을 증명해내겠다고 벼른다. 반면 그의 부하들은 콜린이 결박당한 상태에서도 압박에 굴복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빨리 도착한 후작과 그가 분명 어떤 특별한 관계일 것이라 의심한다. 대장은 아직 모든 정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부하들에게 용의자를 예의주시하라고 명령한다. 이후 장면은 울창한 숲을 가로지르는 마차 안으로 전환된다. 마차 안에서 후작은 콜린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보여준 기막힌 연기를 떠올리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린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콜린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후작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결투 직후 영주는 다른 누군가가 개입하기 전에 콜린을 즉시 사들이기 위해 그의 집사 코넬을 보냈던 것이다. 후작은 콜린의 능력에 진심으로 흥미를 보이며 최전선에서 싸워본 경험이 있는지 묻는다. 그의 예리한 눈썰미는 콜린의 움직임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꿰뚫어본 상태였다. 그토록 부드럽고 정교한 움직임은 수년간의 전장 경험이 있거나 뛰어난 전사 밑에서 훈련받았음을 암시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시선을 내리깔고 오래전 기억 속으로 빠져든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 고향 마을에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몇 년 뒤 마음씨 좋은 귀족이 그를 사들여 기초 마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남자는 실전에서 살아남는 법 또한 가르쳐 주었다. 그 고귀한 신사는 자신에게 아버지나 다름없었다고 말하는 그의 눈빛에 강한 감정이 묻어난다. 그 귀족이 세상을 떠난 후 그분은 평생 이루지 못한 자신의 꿈을 그에게 맡겼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선언하는 콜린의 눈빛이 결의로 빛난다. 그는 그것을 위해 제 목숨조차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의 흔들림 없는 결의는 다리우스 영주를 완전히 놀라게 했다. 그토록 강렬하고 진실된 대답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후작의 흥미를 더욱 끄는 것은 콜린이 그저 기초적인 마법 지식만으로 자작의 윈드 엣지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 검투사로 살아남으며 수년간 단련된 그의 꺾이지 않는 투지는 다리우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 순간 그는 우리의 주인공이 자신의 수하 중 평생의 사명을 맡길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 생각의 무게가 그를 너무나 깊이 감동시켰기에 그는 한동안 침묵에 잠긴다.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코넬의 말에 그는 비로소 생각에서 깨어난다. 다리우스 후작의 저택은 숨이 멎을 듯한 장관을 자랑한다. 가장 부유한 귀족만이 소유할 수 있는 정원 한가운데에 이 거대한 건축의 걸작이 당당히 우뚝 솟아있다. 마차에서 내리며 영주는 콜린에게 그가 이제 자유인이라고 차분히 알려준다. 이제 누구의 소유도 아니지만 그 자유가 책임에서 벗어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잔혹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누구나 스스로 제자리를 쟁취해야 한다. 다리우스는 뒤돌아서며 앞으로도 계속 보모 노릇을 해줄 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한다. 이제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가혹한 규율과 고된 노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증명하는 것은 오롯이 콜린의 몫이다. 우리의 소녀는 침착하고 굳건하게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든 두려움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리우스 후작은 앞으로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콜린 홀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부르며 우리 주인공이 양자로서의 지위를 얻었음을 확언한다. 그 선언과 함께 그의 귀환 첫 단계가 마침내 완료된다. 이 세계에서 귀족들은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이와는 거의 결혼하지 않는다. 신분은 신분과 맞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혈통이 더럽혀지고 가문의 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홀 가문은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집착하지만 그중 단 한 명의 예외가 있으니 바로 영주 다리우스 홀이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는 이런 귀족들의 헛소리를 믿지 않는데 그 주된 이유는 그 자신이 하녀의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난 그날부터 그는 천대받으며 자랐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는 대신 오직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 편견을 산산조각냈다. 오로지 실력만으로 그는 라인 영지의 후작 자리에 올랐다. 콜린과 함께 웅장한 복도를 걸으며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신념을 나눈다. 출신 배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힘과 실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는 콜린에게 명성, 부, 사회적 권위 등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만약 콜린이 그것들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재능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다리우스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모든 행동에 온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으라고 조언한다. 자신이 쟁취한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말에 콜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그는 대담하게 귀족 자귀도 얻을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질문에 영주와 집사 모두 잠시 얼어붙을 만큼 크게 놀란다. 다리우스 홀조차 그 정도의 야심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내 후작은 호탕한 웃음을 터뜨린다. 그는 불쾌해하기는커녕 콜린의 그런 솔직함을 재미있어한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는 그렇게 자귀가 탐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자귀를 빼앗아보라며 그 대답을 도발한다. 콜린이 파악한 그의 성향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다리우스는 그 무엇보다 실력을 중시한다. 혈통보다 실력을 우선시하는 이 신념이야말로 그를 홀 가문 내에서 이단아로 만드는 이유다. 동시에 그것이 그가 깊은 증오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직 신분 하나에만 기대는 낙하산 후계자들은 그가 권력으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인이 아니라 바로 집안 내부의 사람들이다. 때마침 그의 장남 프리드 홀과 두 번째 부인 카트리나 윌리엄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귀환을 반갑게 맞이한다. 돌아온다는 전가를 보낸 적이 없다며 자기 가족에게 비밀을 지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웃어넘긴다. 그의 부인은 그가 도시를 지날 때마다 자연스레 소문이 퍼진다며 장난스럽게 농담을 던진다. 그녀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노예 소년 하나를 두고 트레이스와 작은 마찰이 있었다는 소식을 물어다 주었다고 덧붙인다. 영주 다리우스 홀은 경멸을 담아 그녀를 차갑게 노려본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는 순진한 부인인 척 얄밉게 미소 짓는다. 다리우스는 그녀를 수행하는 하인들을 말없이 살핀다. 그의 등 뒤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독사 같은 자들이다. 콜린 역시 그 여자를 쏘아본다. 다리우스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문적. 전생의 그녀는 그가 평생의 임무를 실패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그녀의 남편을 처리한 후 그 역시 그녀의 음모에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부모의 자귀와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유일한 후계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영주의 두 번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부인과 같은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하다. 바로 자신의 아들 프리드 홀을
홀 가문의 다음 가주로 만드는 것이다. 전생에서 그녀는 그를 철저하게 조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역사가 되풀이되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전혀 없다. 그는 불타오르는 자신감으로 한 걸음 나서며 카트리나 홀 부인과 프리드 형님을 뵙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크고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을 콜린 홀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홀 가문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바치겠다고 맹세한다. 천민이 가문의 성을 그토록 당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들은 프리드 홀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콜린을 모욕하려는 찰나 그의 어머니가 손을 들어 즉시 그를 제지한다. 그 교활한 부인은 그 일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녀는 천것이 고귀한 가문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생각에 혐오감을 드러낸다. 카트리나 부인은 코넬을 돌아보며 이 새로운 하인에게 예의범절에 대한 엄격한 재교육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는다. 코넬은 어느 쪽의 심기도 거스르고 싶지 않아 현명하게 침묵을 지킨다. 모두가 놀랍게도 우리의 소녀는 검의 칼날을 높이 지켜든다. 그는 홀 가문의 가주가 직접 하사한 이름이므로 자신에게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선언한다. 그는 영주가 직접 내린 결정을 반대할 셈이냐며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다. 그는 언젠가 자신이 영주 자리를 차지하고 그들을 아득히 뒤처지게 만들 테니 자신의 이름을 잘 기억해두는 게 좋을 것이라며 은근히 비웃는 투로 덧붙인다. 감히 허튼 소리를 짓거리는 천민을 향해 카트리나의 눈이 경멸로 가늘어진다. 한편 그녀의 아들 프리드 홀은 금방이라도 벽을 부술듯이 격노한다. 하지만 영주 다리우스 홀에게 콜린의 그 반항적인 말은 음악처럼 달콤하게 들릴 뿐이다. 뒤에 서있던 하인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그들 입장에선 입양된 노예 따위가 가주가 될 기회를 넘보는 것조차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 점점 커지는 속삭임을 잠재우기 위해 카트리나 홀 부인이 가볍게 헛기침을 한다. 순식간에 방 안의 모든 하인들이 쥐죽은 듯 조용해진다. 그녀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며 콜린에게 주제를 알고 자기 앞에서는 그 쓸모없는 입을 다물라고 명령한다. 그러고 나서 부인은 하인들에게 당장 그를 포박하라고 명한다. 집사들이 숨겨둔 검을 뽑아들고 하녀들조차 빗자루를 쥐며 두들겨 팰 준비를 한다. 상황이 너무 악화되기 전에 영주 다리우스가 잠깐 멈출 것을 명한다. 그는 콜린의 말이 사실이며 그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면 영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프리드는 혼란스러워하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지만 영주 다리우스는 그저 매서운 시선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카트리나 부인은 영주의 결정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다리우스 가문에는 수많은 하인이 있고 오직 가장 신임받는 자들만이 성을 하사받는다고 설명한다. 그녀가 보기에 그 같은 외부인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들이 이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덧붙인다. 카트리나 부인은 소년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시험을 치르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가문의 전통에 따라 집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우리의 소년은 그런 일 따위가 자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알린다. 귀족 부인은 불쾌해하며 시험을 치른다는 생각에 지레 겁먹고 물러서는 거냐고 묻는다. 하지만 콜린은 모든 하인이 같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래야 모두가 성을 얻을 공평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프리드를 조롱하며 실력 없는 자에게 연줄로 자기를 넘겨주는 것보다 이 편이 다음 영주를 결정하는 더 나은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 말을 들은 프리드는 태어나 처음으로 굴욕감을 느낀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가문의 유일한 아들인 자신이 어떻게 일개 하인들과 영주 자리를 두고 경쟁할 수 있단 말이냐며 분개한다. 갑자기 카트리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할 귀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그들과 달리 마법을 쓸 수 있으니 하찮은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일단 지켜보기만 하라고 조언하고 그는 군말 없이 동의한다. 마침내 영주 다리우스가 소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 달 뒤 시험이 열리게 된다. 시험은 가문의 모든 지원자에게 열려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콜린은 하급 하인으로 일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드디어 마도서를 자세히 연구할 수 있게 된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일이었다. 복도를 걸으며 코넬은 우리의 소년에게 참으로 말주변이 뛰어나다고 말한다. 그는 영주가 그만의 독특한 사고방식 때문에 항상 다른 귀족들의 예의주시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노예 길드가 외딴 최전방 마을에서 그를 샀다는 소문이 있는데 과거에 정말 귀족 밑에서 일한 적이 있는지 소년에게 묻는다. 코넬은 단검을 뽑아 소년의 목에 겨누며 하필 영주가 다음 후계자를 찾고 있을 때 이곳에 나타난 것이 그저 우연에 불과한지 묻는다. 우리의 소년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코넬이 자신을 무언가로 추궁하려는 거냐고 묻는다. 그 후 그는 노예 길드가 거짓과 기만 앞에서는 일말의 수치심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그들은 단 한 번의 경기에서 얻을 이익을 위해 노골적으로 자작과 손을 잡았다. 그는 만약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면
길드가 그렇게 쉽게 그를 놔줬을 거라 정말로 믿느냐고 묻는다. 여전히 의심을 품은 집사는 상인이 이 녀석을 그저 평범하다고 묘사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분명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여준다고 대답한다. 제국에는 마법과 검술 모두의 등급 제도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급 수준에 도달하는 데 그친다. 그 중에서도 극소수의 예외적인 인물들만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귀족들은 대개 마법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검술에 관해서는 미숙한 상태로 남게 된다. 하지만 신성, 근위대 같은 엘리트 집단은 마법과 검술, 양쪽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한다. 그 설명을 들은 코넬은 상인이 그를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 정보를 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는다. 콜린은 자신이 정말 첩자였다면 차라리 영주 자리를 직접 노렸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집사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묻는다. 그는 첩자의 유일한 목적이 잠입하여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니 만약 자신이 정말 스파이였다면 집사라는 직책이 훨씬 더 유리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역할이라면 큰 의심을 사지 않고도 영주의 비밀을 쉽게 알아낼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집사에게 간단한 거래를 제안한다. 하인의 위치를 이용해 조용히 적의 스파이를 찾을 테니 그 대가로 코넬이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 전적으로 협력해달라는 것이다. 집사는 이 일로 인해 다른 모든 귀족들이 그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다. 콜린은 위험이 크다면 보상도 그만큼 클 것이라고 대답한다. 만약 그의 행동 때문에 다리우스 영주가 몰락한다면 어차피 남을 유산 따위는 없을 테니까. 그 말을 들은 코넬은 만족하며 천천히 칼을 거둔다. 집사는 이 꼬맹이가 고작 자기를 얻기 위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야심이 큰 것인지 여전히 궁금해한다. 확실히 그는 강하고 예리한 두뇌를 가졌다. 결국 코넬은 그 거래가 너무 좋은 조건이라 느껴 콜린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한다. 일단 그런 의심은 접어두고 그는 새로운 거처인 하인 숙소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한다. 숙소에 도착한 코넬은 주인공에게 주변을 안내하며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르라고 한다. 그는 부인이 하인들을 3가지 등급으로 나누었다고 설명한다. 최상급은 부인, 가주, 그리고 그들의 아들을 직접 모시고 중급은 저택 안에서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락된다. 최하급은 별도의 숙소에 배치되며 저택 자체에 접근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집사는 그의 임무를 알려주는데 장작 패기, 쓰레기 처리, 말 돌보기 등이 포함되며 1급은 동전 3개다. 떠나기 전 그는 가문의 엄격한 규칙을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선임 하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하인들 중 다수가 일꾼이라기보다는 불량배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과연 자신이 저런 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의아해한다. 이 규칙들이 부인이 직접 정한 것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한다. 주인공은 아무런 저항 없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다른 하인들에게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인사를 건넨다. 하인들은 정상적으로 답하는 대신 그를 영지의 미래, 영주라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기 시작한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이 녀석이 마님과 도련님에게 어떻게 싸움을 걸었는지 이미 들었다고 말한다. 다른 한 명은 능글맞게 웃으며 선배들에게 제대로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한다. 그중 한 명이 유리병을 깨뜨려 무기로 삼으면서 상황이 악화된다. 그는 주인공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 뺨을 때리면서 그들이 만족할 때까지 잘 부탁한다고 반복해서 말하라고 명령한다. 다른 자들도 합세해 그를 조롱하지만 주인공은 그 굴욕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그는 불량배의 손가락을 움켜쥐고 남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제압하여 헝겊 인형처럼 짐짝 취급해버린다. 그 남자를 걷어차 저 멀리 날려버리자 다른 하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쳐다본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주인공은 차분하게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그가 했던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며 불량배의 뺨을 후려치기 시작한다. 다른 하인들은 이성을 잃고 살기를 띠며 달려들지만 콜린은 즉각 반응한다. 그는 검을 가볍게 튕겨 칼자루로 그들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해 순식간에 돌진을 저지한다. 한 명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가 동료의 이빨이 부러진 것을 깨닫지만 제대로 반응하기도 전에 콜린은 이미 다시 움직이고 있다. 그가 앞으로 도약해 날렵한 날아차기를 꽂아 넣자 또 다른 불량배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날아간다. 두 번째 불량배가 서서히 정신을 차리지만 눈앞에는 이미 검을 뽑아든 콜린이 서 있을 뿐이다. 주인공은 이제 만족하냐고 차분히 묻는다. 불량배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황급히 동의하지만 콜린이 등을 돌리는 순간 깨진 병을 손에 쥐고 죽어버리라며 비명을 지르고 다시 공격하려 든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된다. 콜린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미 검을 겨눈 채 가만히 서 있고 불량배는 두 손을 모두 잃은 채 바닥에 쓰러진다. 남자가 고통과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동안 콜린은 천천히 검을 검집에 넣고
돌아보며 이제 만족하냐고 묻는다. 깊어지자 주인공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쯤이면 코넬의 신뢰를 얻었을 것이라고 가늠한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그는 마도서를 펼쳐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마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콜린은 전생의 기억을 떠올린다. 카트리나 백작 부인은 다리우스와 결혼한 후 홀 가문의 모든 하인을 교체하고 영지 곳곳에 자신의 수하들을 심어놓았었다. 애초부터 삐걱거리던 다리우스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황을 주시하기 위해 다리우스는 충직한 친구 코넬을 집사로 임명했다. 코넬은 필요하다면 백작 부인을 쫓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계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다. 주인공은 전생에 코넬이 무자비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다. 그 후 카트리나 백작 부인은 막대한 영향력을 얻어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 자리로 밀어붙일 수 있었다. 만약 집사가 살아남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회상한다. 콜린은 현재의 초급 수준 마법 저항력으로는 자신을 지키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강해져야만 한다고 다짐한다. 그는 방어 마법과 공격 마법을 모두 배우는데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 생각과 함께 마도서의 손을 뻗자 마치 맹렬한 허리케인처럼 책장들이 그의 주변으로 터져 마도서의 내용이 머릿속으로 강제로 쑤셔 넣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그는 순식간에 수천 마리의 개미가 동시에 온몸을 물어뜯는 듯한 완전히 몸이 마비될 정도의 고통에 압도당한다. 그리고 영혼까지 끓어오르는 마그마에 잠기는 것처럼 온몸을 휘감는 에너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솟구친다. 책에서 어둠의 기사 같은 형상이 나타나 콜린의 이름을 부른다. 다음 순간 그것은 그의 등 뒤에 나타나 파괴하고 추락하고 굴복하라고 속삭인다. 주인공은 그 압박감 속에서 몸부림치며 이것이 진정 마법을 배우기 위한 대가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그는 전생의 한 동료가 눈을 감고 마법의 흐름을 느끼기만 하면 제대로 배울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귀족들은 숨쉬듯 자연스럽게 마법을 배울 수 있으니 참 편하겠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혈통이 만들어낸 거대한 격차를 뼈저리게 실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지로 고통을 견뎌내며 마도서의 손을 얹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겠다고 선언한다. 그 결심을 채 끝맺기도 전에 무언가가 갑자기 그의 주의를 끌어 허점을 찌르고 온 공간이 기괴한 소리로 울려 퍼진다. 다음날 아침 하인들은 이미 일어나 씻고 일할 준비를 하는 일상적인 일과를 진행하고 있었고 불량배들은 이제 막 잠에서 깬 주인공을 발견한다. 그중 한 명이 즉시 그를 조롱하며 선배들과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잔놈치고는 너무나도 태평해 보인다고 비아냥거린다. 주인공은 자는 동안 칼에 찔릴 줄 알았는데 보아하니 그런 일조차 일어나지 않았다고 무심하게 대답한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어차피 무슨 짓을 시도했어도 소용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가볍게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고는 지난밤의 수련 때문에 녹초가 되었다고 투덜거린다. 그는 일단 밥부터 먹고 나서 일할 생각을 하기로 한다. 그러고는 무심코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밤새도록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특별한 종류의 영구적인 마법을 개방했다는 상황이 것이다. 더 험악해지기 전에 시점은 저택 밖으로 전환된다. 경비대 무리가 사람들을 강제로 밀어내며 길을 트고 있다. 그 무리가 다가오자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즉시 고개를 숙이고 경비병 중 한 명이 모두에게 외눈박이 부관님을 위해 길을 비키라고 소리친다. 앞에 서 있던 한 하인은 물통을 나르다가 미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가 제때 물러나지 못하자 경비병이 그의 배를 걷어차 그와 물통을 한쪽으로 박살내듯 쓰러뜨린다. 물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부관의 신발 위로 튀어오른다. 부관은 걸음을 멈추고 얼룩을 내려다본다. 그의 보좌관은 감히 대장의 신발을 더럽혔다며 당장 하인에게 고함을 치기 시작한다. 부관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는 벌벌 떠는 하인에게 천천히 다가간다. 하인은 부주의했다며 연신 사과하고 자비를 구걸한다. 부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순간적으로 그를 용서하는 것처럼 들리게 한다. 하지만 하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부관의 표정이 매섭게 변한다. 그는 주변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눈은 필요 없다고 차갑게 내뱉는다. 순식간에 그는 하인의 눈을 뽑아버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는 하인에게 냉혹하게 자신의 외눈박이 다른 하인들은 투영시킨다.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비명을 지르는 남자를 힐끗거리지만 보좌관은 무얼 보냐며 당장 모두 무릎을 꿇으라고 매섭게 다그친다. 주인공이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간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그의 태연한 걸음걸이에 보좌관은 완전히 허를 찔려 반응을 해야 할지 무시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확신을 잃는다. 정작 주인공은 자기 생각에 빠져 하인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이곳에서 아침으로 무얼 먹어야 할지나 고민하고 있다. 아까 부상을 당했던 불량배가 즉각 그를 알아보고는 어제 자신의 두 손을 자른 그놈이라며
부관에게 보고한다. 그는 또한 주인공이 밤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며 그가 다소 불안정해 보인다고 경고한다. 부관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이 소년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가 소년에게 소리친다. 주인공은 마침내 걸음을 멈추고 아무런 걱정 없는 표정으로 쳐다보며 당신도 손목이 잘리고 싶냐고 단호하게 묻는다. 부관은 손가락에 묻은 피를 핥으며 자신들은 나약한 귀족들이나 백작 부인의 수하들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다른 경비병들이 앞으로 나서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가혹한 보복의 규칙을 선언한다. 그러고는 주인공에게 직접 맞서며 스스로 팔을 자를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잘라주기를 바라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차분함을 유지하며 도리어 차가운 역제안을 던진다. 그는 그들에게 손을 잃을 것인지 목을 잃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부관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그와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신 그는 전직 노예 투기장 챔피언을 끌고 나와 우리 소년이 상대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녀석이라고 말한다. 콜린은 그 남자가 예비 경비병이자 중급 하인인 다쿠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린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기 시작한다. 콜린은 그를 회귀 전의 삶에서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가장 친한 친구로 기억한다. 그들은 나란히 몬스터와 싸우는 것을 포함해 온갖 일들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었다. 하지만 지금 이 가여운 친구는 누가 봐도 흠씬 두들겨 맞은 중급 하인의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다. 소년이 검의 손을 뻗으며 정말로 패배자를 대신해 싸우려고 나선 것이냐며 그를 도발하려 한다. 다쿠는 검을 들어 콜린을 겨누며 자신은 모든 후배가 선배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규칙을 따를 뿐이라고 대답한다. 우리 소년은 그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한마디 항변조차 할 수 없는 거냐고 묻는다. 그의 말에 노예 소년은 잠시 허를 찔린 듯 당황한다. 콜린은 그 짧은 빈틈을 타 그의 손에서 검을 낚아채고 순식간에 앞으로 돌진해 부관의 목에 검을 겨눈다. 부하들은 소년의 엄청난 속도에 경악하고 다쿠조차 자신이 눈치채지도 못한 사이에 검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져서 있다. 부관은 바지에 오줌을 지릴 뻔하지만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콜린에게 지금 누구를 건드린 건지 알고나 있냐고 묻는다. 프리드 도련님이 자신을 직접 선택했으며 자신을 거스르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소년에게 상기시킨다. 콜린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천천히 검을 거둔다. 다시 안전해졌다고 느낀 부관은 옷깃을 고쳐 세우고는 즉각 허세를 부리며 우리 소년이 어떤 식으로든 벌을 받지 않고서는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우긴다. 그러고는 그 역겨운 자식이 부하들에게 다쿠를 손봐주라고 명령하고 하인들은 망설임 없이 그 가여운 녀석의 등을 베어 피를 보게 만든다. 그는 다쿠를 쓸모없는 쓰레기라 부르며 부하들에게 일말의 자비도 보이지 말라고 명령한다. 부하들은 계속해서 그를 조롱하며 스스로를 증명할 유일한 기회를 방금 날려버렸으니 이것이 실패에 대한 벌이라며 그의 손에 칼을 박아 넣기까지 이 광경을 본 콜린은 마침내 분노가 폭발해 순식간에 두 부하를 베어버리고 그들의 목을 갈라 그 자리에서 즉사시킨다. 그가 부관을 향해 등을 돌린 사이 그 추악한 하인장 녀석은 짧은 틈을 포착하고 재빨리 자세를 고쳐잡아 단숨에 소년의 목숨을 끊을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의 움직임은 둔했고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그의 검은 깔끔하게 두 동강이 나버린다. 콜린은 다음번엔 베이는 것이 무기가 아니라 바로 내 놈의 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가 다시 일격을 가하기 위해 검을 들어 올리는 순간 다쿠가 갑자기 그의 공격을 가로막는다. 다쿠는 부관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앞을 막아서며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버틴다. 그는 충직한 경비병처럼 행동하며 콜린에게 맞서고 자상으로 인해 여전히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를 무시해 죄를 더하지 말라고 말한다. 다쿠와 싸울 생각이 없었던 콜린은 부관을 놓아주며 모든 하인들에게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한다. 옛 친구가 차분하게 검을 거두자 콜린은 네가 훨씬 강하고 그런 약한 놈들쯤은 가볍게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반격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다쿠는 분노하며 대답한다. 선배에게 반항한 시점에서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 더 이상 너와 대화를 나눌 생각이 없다고 말이다. 다쿠가 부관을 구해준 뒤에도 그 남자는 감사나 수고를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머리를 물속으로 쳐박으려 한다. 다쿠가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그 때문에 자신이 모두의 앞에서 바보처럼 보였다고 비난한다. 가여운 소녀는 사과하지만 곧바로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지고 만다. 그러자 하인 중 한 명이 부관에게 정말 이대로 그를 쉽게 보내줄 생각이냐고 묻는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소년이 모든 선임 하인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라고 지시한다. 그런 다음 그는 다쿠의 직위를 박탈하고 독방에 가두라고 명령한다. 콜린은 다쿠에게 왜 반격하지 않고 이 모든 걸 계속 견디기만 하냐고 다시 묻지만
이 불쌍한 친구는 이를 악문 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날 늦은 점심시간, 선임 하인들이 모여 앉아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고 있다. 한편 중급 하인 중 한 명은 동료에게 자신이 승진하는 꿈을 꾸었다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그 생각만으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그 사이 하급 하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식사 대신 수프 한 그릇만이 주어졌지만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바로 그때 우리 소년이 도착해 배식을 받기 위해 조리대로 걸어간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왜 다들 자신을 그런 식으로 쳐다보는지 의아해한다. 요리사는 그의 수프를 엎질러버리고 웃기 시작하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콜린은 이를 가볍게 넘기고 대신 선임 하인들을 위한 구역으로 곧장 걸어간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들의 식당 구역으로 올라가며 길을 막는 선임, 노예 몇 명을 신경 쓰지 않고 밀천에 그들을 경노하게 만든다. 배가 가득 차려진 제대로 된 식사 구역에 도착해 크루아상과 치킨 한 조각을 태연하게 집어들어 베어문다. 집사 코넬이 다가와 이곳은 고위 하인들만을 위한 구역이라고 그에게 상기시킨다. 선임 하인들은 즉시 이 이단아를 제대로 벌해달라고 집사에게 요구한다. 하지만 수석 집사는 그를 문책하는 대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재치 있는 변명을 재빨리 지어낸다. 그는 소년이 이제 막 들어왔으며 신참이 실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러고는 콜린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선임 하인들은 모두 실망한 기색을 내비친다. 걸어가는 동안 코넬은 선배에 대한 절대 복종의 규칙을 상기시키며 왜 그를 따르지 않는지 묻는다. 하지만 콜린은 후장님께서 직접 보상은 계급이 아닌 실력에 따른다고 말씀하셨다며 반박한다. 그리고 자신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에 스스로 식사를 챙긴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러자 집사는 그의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며 그 대가로 영지 내 어딘가에 숨어있는 스파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그 순간 사냥을 시작하라는 신호가 울리고 후작이 사냥터로 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근처의 깊고 어두운 숲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터라 영주가 사냥을 하는 김에 그곳을 조사할 계획인 모양이다. 콜린이 마지막 한 입을 베어 물자 이미 그곳으로 향할 계획을 세우며 어두운 숲에 대한 생각에 그의 얼굴에 옅은 썩소가 번진다. 장면이 바뀌고 우리 소녀는 이미 숲에 도착해 붉은 눈에 검은 사슴을 사냥하고 있다. 그는 목표물을 향해 여러 발의 화살을 쏘아 성공적으로 사슴을 쓰러뜨린다. 사슴의 숨통을 끄는 후 그는 사체로 걸어가 몬스터의 코어를 찾기 시작한다. 그는 자줏빛 코어를 손에 쥐고 이것들이 보통 사치품으로 취급되어 목걸이나 다른 장신구로 가공된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하지만 금지된 마도서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이 코어를 이용해 만화를 회복하고 신체를 강화하는 포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이해에 따르면 코어의 속성은 몬스터의 랭크와 종류에 따라 변한다. 방금 그가 쓰러뜨린 사슴은 하위 랭크의 마무리였기에 그가 얻은 코어는 최하급에 속한다. 이야기는 다시 콜린이 코넬과 함께 걷고 있었던 조금 전의 시점으로 넘어간다. 우리 소녀는 사냥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었다. 보통은 왕족만이 그곳에 갈 수 있지만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오직 신성 근위대나 소수의 인가된 인원만이 그 구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콜린은 어떻게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신성 근위대와 함께 합류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이 말은 어찌된 일인지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가 계속해서 몬스터에게서 코어를 채취하고 있을 때 다쿠가 갑자기 화가 난 표정으로 나타나 제멋대로 행동한 그를 꾸짖는다. 그는 귀족과 최소 중급 이상의 하인들만이 이곳에서 사냥할 수 있으며 만약 발각되면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콜린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허락도 없이 다쿠의 검을 쓱 집어든다. 그는 죽은 몬스터에게 검을 푹 쑤셔 넣고는 이제 이 사냥감은 다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쿠는 중급 하인이니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 말한다. 다쿠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즉시 이성을 잃고 계속해서 상황을 더 어렵게만 만드는 이 하급 하인과 엮인 것을 후회한다. 그가 코넬이 어째서 콜린을 동행하게 했는지 묻자 우리 소녀는 수석 집사의 단검을 꺼내 보여주며 자신은 임무를 받았고 이 단검이 그 증표라고 말한다. 두 사람 모두 조사를 도울 것을 지시받았으며 조사를 하는 동안 제대로 된 식량도 좀 챙겨가야 한다고 부연 설명한다. 몬스터의 사체 옆에 무릎을 꿇고 우리 소년을 돌아보며 어쩌다 저 녀석과 파트너가 될 만큼 운이 꼬였는지 한탄한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고기가 이미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알고 보니 이 이단한 녀석이 순식간에 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다쿠에게 이리 와서 함께 먹자고 부르기까지 한다. 다쿠는 즉시 패닉에 빠져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황급히 묻는다. 콜린이 죄책감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자 다쿠는 그를 꾸짖으며 이 고기는 영주님과 선임 하인들에게 바쳐야 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우리의 주인공은 고기는 차고 넘치게 많다고 반박하며
그에게 앉아서 같이 먹자고 재촉한다. 처음엔 불쌍한 하인 다쿠도 거부하려 했지만 콜린이 넌 3일에 한 번밖에 밥을 먹지 못하고 나중에 벌을 받으면 그마저도 못 먹을 수 있다고 일깨워주자 마침내 굴복하고 만다. 코앞에 들이밀어진 구운 고기의 비주얼과 냄새를 이기지 못한 그는 굶주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한다. 밥을 먹는 동안 콜린은 네가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게 분명한데 왜 그렇게 선임들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지 다시 묻는다. 하인은 힘은 이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대답하며 귀족들은 신의 대리인으로 선택받아 신성한 힘을 부여받았다는 믿음을 늘어놓는다. 그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복종한다면 언젠가 자신도 귀족으로 다시 태어나 그 신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인다. 그는 멀리 떨어져 사는 여동생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중급 하인 자리에 오르려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지 설명한다. 그는 콜린에게 자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하인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이 좋은 것이니 그저 주어진 의무를 아무 불만 없이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콜린은 겨우 마법 조금 쓰고 싶어서 이 모든 짓을 벌인 거냐고 그에게 묻는다. 그 말을 들은 하인은 할 수 있으면 마법 단 하나라도 배워보라며 그를 도발한다. 이에 콜린은 그를 향해 돌아서며 만약 자신이 진짜로 마법 쓰는 법을 가르쳐주면 어쩔 거냐고 되묻는다. 그 말에 완전히 충격을 받은 남자는 우리 주인공이 정말 마법을 쓸 수 있는 건지 다급하게 묻는다. 주인공이 대답하기도 전에 두 사람은 근처에서 갑작스레 들려온 고통스러운 비명에 깜짝 놀란다. 그들은 즉시 그 비명 소리가 깊고 어두운 숲을 정찰하던 기사들에게서 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중 한 명이 거대한 마수에 의해 어깨를 잔인하게 물어뜯긴다. 그들의 대장은 갑작스러운 위험 앞에서도 대형을 유지하고 침착함을 잃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다. 그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부하들이 사방에서 마수들에게 무자비하게 찢기는 와중에 마수 한 마리가 그에게 덤벼들어 그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검과 방패로 막아내야만 했다. 긴 경력 동안 그저 들개무리 따위가 이렇게 큰 골칫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검의 힘을 더 실어 마수의 턱을 단숨에 베어버리고 숨이 끊어진 몸뚱이를 쳐낸다. 그 순간 부하가 뒤에서 3마리가 곧장 달려오고 있다고 다급하게 경고한다. 완전히 끝장났음을 직감한 대장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끔찍한 운명을 기다린다. 때마침 갑자기 날아온 화살 3발이 새 마수들의 목줄기에 깊숙이 밝히고 녀석들은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린다. 위기에서 그들을 구한 영웅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일단 무사한지 차분하게 묻는다. 우리 소녀는 마수들을 유심히 살피고는 녀석들이 특유의 불타는 갈기와 꼬리 때문에 푸른 불꽃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기억해낸다. 이 마수의 고기와 뼈는 무척 귀해서 한 마리만 사냥해도 며칠은 거뜬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밝게 빛나는 몬스터의 강력한 코어다. 그래서 그는 신중하게 조준하며 오늘 밤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조리 사냥할 준비를 마친다. 콜린은 공중으로 높이 도약하여 아래에 있는 마수들에게 스스로를 쉬운 먹잇감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 무모한 움직임을 본 기사단장은 그를 사자 아가리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얼간이로 여기지만 상황은 정반대였다. 우리의 영웅은 떼지어 사냥해야만 하는 개들을 그저 약하고 절망적인 무리로 보는 진정한 포식자다. 그는 화살을 새 녀석의 머리에 깔끔하게 꽂아넣고 땅에 부드럽게 착지한다. 확실한 빈틈이라고 생각한 마수 한 마리가 감히 뒤에서 재빠르게 그를 기습한다. 그에게만 시간이 완전히 느려진 것처럼 주인공은 침착하고 정확하게 허리를 뒤로 젖혀 피한 다음 녀석의 배를 강하게 걷어차 원래 있던 지옥으로 거대한 마수를 마치 작은 강아지인 양 걷어차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기사들은 모두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언제나처럼 냉혹한 콜린은 확인 사살을 위해 차분하게 녀석의 가슴에 마지막 화살을 쏜다. 직후 어두운 숲에서 더 많은 마수들이 어슬렁거리며 나타난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가 화살비를 퍼부어 그 자리에서 녀석들을 모조리 쓸어버렸기 때문이다. 대장은 그의 압도적인 전투력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다. 전사 단 한 명이 부대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마수를 쓰러뜨렸다는 사실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한다. 갑자기 주인공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강력하고 극도로 위험한 기운을 감지한다. 그가 서 있던 자리에 거대한 푸른 불기둥이 격렬하게 쏟아져 내리고 그는 간발의 차로 뛰어올라 회피한다. 그것은 다른 녀석들과는 생김새가 조금 다르고 덩치도 훨씬 큰 마수에게서 뿜어져 나온 것이었다. 그는 녀석의 입안에서 지글거리는 밝은 푸른색 불꽃을 보고 다음에 무엇이 날아올지 알아차린다. 녀석이 거대한 턱을 벌리자 불타는 푸른 화염구 3개가 그를 향해 곧장 날아온다. 노련한 베테랑 헌터처럼 화염구 사이를 가로지르며 3발의 날카로운 화살로 응수한다. 가엾은 강아지의 고통을 빨리 끝내주기 위해 그는 발 뒤꿈치로 녀석의 두개골을 강하게 내리찍는다. 이 얼마나 잔혹한 일격인가.
그 발차기의 엄청난 위력은 놀란 타조마냥 마수의 머리를 땅속 깊숙이 쳐박아 버린다. 바로 그 순간 화살 하나가 그의 얼굴 옆을 휙 스쳐 지나가며 그가 완전히 아군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알고 보니 그 화살은 그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던 마수를 향한 것이었다. 다쿠는 혼전 중에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다급하게 소리친다. 우리의 주인공은 고맙다는 의미로 그에게 재빨리 엄지를 치켜 세운다. 한편 다쿠는 전형적인 츤데레처럼 짜증난다는 듯 한숨을 내쉰다. 감명받은 글렌 대장은 이렇게 엄청난 실력을 가진 전사들이 대체 어느 영주를 모시고 있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한다. 콜린이 또다시 자기소개를 망치기 전에 다쿠는 다리우스 후작의 집사 코넬이 지원군으로 보낸 예비 신성 근위병과 하급 하인이라고 능숙하게 자신과 친구를 소개한다. 이 다이내믹 듀오의 기묘한 조합에 글렌은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진다. 예비 근위병과 하급 하인에게 구조되었다는 말을 들은 왕실 근위대원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반응을 보인다. 여기서는 코넬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늙은 하녀들을 지원군으로 보낸 거냐며 따져 묻는다. 동시에 다른 기사도 하급 아마추어들에게 구출되다니 창피한 일이라고 중얼거린다. 그 말을 들은 순진한 다쿠는 그들이 말하는 늙은 여자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직 깨닫지 못한다. 콜린은 이 틈을 타스러진 몬스터들에게서 마력 코어를 수집한다. 마침내 그는 중급 코어를 찾아내고 나중에 마도서에 적힌 지시를 따라 포션을 만드는 데 쓰기로 한다. 덩치 큰 기사가 갑자기 그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체 누가 몬스터들에게 손대도 좋다고 허락했냐며 따져 묻는다. 대장인 글렌이 나서서 다리우스 영주님이 내리신 임무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시체 처리는 그냥 콜린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우리 소녀는 방금 목숨을 구해준 게 누구인지 상기시키며 덩치 큰 사내에게 누구 보고 애송이라고 부르냐며 되묻는다. 방금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굴다니 돌머리 바보가 따로 없다며 한마디 덧붙인다. 그 대답에 화가 난 남자가 그에게 달려들 듯 움직인다. 하지만 여기사와 글렌 대장 둘 다 서둘러 그를 진정시킨다. 그들은 남자를 마빈이라고 불렀고 우리 소년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전생의 오래된 기억이 떠오른다. 그 당시 코넬을 제외하고 다리우스 영주가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은 글렌, 마빈, 사라뿐이었다. 전생에서 이 세 명은 글루무드 깊은 숲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그들을 잃은 후 다리우스 영주는 점차 힘을 잃어갔다. 우리의 영웅은 이번 생에 자신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기억 때문에 그는 두 번 다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묵묵히 다짐한다. 긴장감이 고조되자 다쿠는 파트너를 대신해 서둘러 사과하며 그가 신참이라 아직 규율을 잘 모른다고 해명한다. 다쿠는 그의 날 선말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사라는 쭈글쭈글한 마녀의 똥개는 그냥 입이나 다물라고 말한다.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인 그녀의 모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다쿠는 또다시 심각하게 혼란스러워한다. 글렌은 콜린에게 당신이 다음 영주가 되겠다고 오만하게 선언한 그 신참이냐고 묻는다. 그는 콜린이 강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분수에 넘치는 이상을 좇는다면 훗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 말한다. 자리를 떠나기 전 글렌 대장은 자신들을 구해준 소년에게 감사를 표하고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며 양해를 구한다. 갑자기 커다란 포효가 들려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다. 난데없이 푸른 불꽃 무리와 함께 메가 진화 버전 같은 거대한 녀석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 그 거대한 마술을 보고 세 사람은 모두 얼어붙고 사라는 창녀왕이라고 소리친다. 거대한 덩치와 밝게 타오르는 푸른 불꽃을 지닌 창녀왕은 그들을 경악하게 만든다. 녀석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강력한 포효를 내지르자 그들은 모두 공포에 떨기 시작한다. 이어서 녀석이 발톱을 휘둘러 공격을 퍼붓지만 그들은 너무 느려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거나 반응조차 하지 못한다. 글렌 대장의 눈앞에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고 그는 부대원들이 몰살당할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는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다. 전투 기술이라곤 전혀 없을 터인 하급 하인이 창녀망의 공격을 막아낸 것이다. 글렌 대장은 그에게 진짜 정체가 뭐냐고 묻는다. 폼 잡기 좋아하는 콜린은 자신이 하루 만에 2번이나 그들을 구한 영웅이라고 대답한다. 단순한 공격은 창녀망에게 전혀 통하지 않기에 우리 소년이 나서서 거대한 늑대에게 필살기인 산 부수기를 시전한다. 하지만 공격이 너무 얕게 들어가 엘리트 몹의 단단한 가죽에 이렇다 할 피해를 입히는데 실패한다. 직후 늑대가 즉각 반격을 가해온다. 그는 막아보려 하지만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해 검이 부러지고 뒤로 날아간다. 이 일격을 맞은 후 그는 지금 상태로는 이 몬스터를 쓰러뜨릴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가 가진 일반적인 검으로는 녀석에게 거의 피해를 주지 못한다. 그 모습을 본 3명의 왕실 근위대원들이 재빨리 그를 엄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사라는 우리의 영웅에게
괜찮냐고 묻는다. 글렌 대장은 창녀망이 이미 수많은 정예병을 죽인 고레벨 몬스터라고 모두에게 경고한다. 그러자 창녀망은 부하들에게 일행을 포위하고 사방에서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이 시점에서 마비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며 공황에 빠진다. 잔챙이들만으로도 상대하기 벅찬데 이제는 왕까지 행차한 것이다. 우리 소녀는 잔챙이들은 진짜 지능도 없고 그저 왕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일 뿐이니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차분하게 말한다. 왕만 처리하면 나머지 잔챙이들은 알아서 무너질 거라는 것이다. 글렌 대장은 방금 들은 말을 쉽게 믿지 못한다. 반면 다쿠는 저 몬스터가 수많은 정예 근위대원들을 죽였으니 우리가 이길 확률은 몹시 희박하다고 말한다. 그는 파트너에게 부러진 검으로 어떻게 이길 작정이냐고 묻는다. 여느 때처럼 자신만만한 콜린은 일단 부딪혀보자고 대답하고 다쿠는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글렌 대장은 그 계획에 동의하며 그들이 하나로 뭉쳐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사라는 부하들이 왕을 호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우리의 소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곧 그들을 위한 빈틈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창염의 왕이 갑자기 포효를 내지르고 꼭두각시들이 공격을 위해 돌진해온다. 콜린은 침착하게 모두에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적들이 더 가까이 오도록 내버려두라고 말한다. 마비는 즉시 그에게 소리치며 누가 명령을 내릴 권한을 주었냐고 따져 묻는다. 놀랍게도 글렌 대장이 나서서 지금은 우리끼리 논쟁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부하들에게 그들의 영웅을 따르라고 명령한다. 움직이기 전 콜린은 다쿠에게 여동생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오빠가 되고 싶다면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글렌 대장이 적들이 이미 코앞까지 닥쳐왔다고 소리친다. 그럼에도 그는 기다리면서 적들이 거리를 좁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적들이 팔이 닿을 거리에 들어왔을 때에야 그는 마침내 공격 신호를 보낸다. 먼저 그는 글렌 대장에게 신성한 가호를 사용해 적들의 눈을 멀게 하라고 지시한다. 다음으로 마빈에게 헤븐 쉐이커를 사용해 적들을 밀어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라에게 팬텀 블레이드를 사용해 길을 열라고 지시한다. 그의 명령에 따라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고 적진을 뚫고 뚜렷한 길이 열린다. 대장은 싸우는 동안 어떻게 누군가가 이렇게나 다양한 검술과 무기 스타일에 익숙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빈틈이 생기자마자 우리의 소녀는 즉시 다쿠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한다. 사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꼬마 강아지에게 망치지 말라고 말하며 그를 자극한다. 불쌍한 다쿠는 그녀가 계속 자신을 그렇게 부르자 혼란스러워한다. 그 빈틈을 타서 콜린과 다쿠는 빠르게 왕을 향해 돌진한다. 가는 도중 다쿠는 그에게 무슨 계획인지 묻는다. 그는 모두가 창염의 왕을 두려워한다고 설명한다. 만약 그들이 전혀 겁먹지 않고 정면으로 공격한다면 그 고결한 생물은 너무 당황해서 반응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쿠는 여전히 그의 논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막상 도착하면 부러진 검으로 어떻게 왕을 공격할 것인지 묻는다. 이에 우리의 소녀는 검에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를 공격할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다쿠는 콜린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순간을 떠올린다. 그는 이 녀석이 정말로 그것을 해내서 왕을 쓰러뜨릴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바로 다음 순간 콜린은 양손에서 만화 선을 발현시키고 이는 전신에 흐르는 마법의 흐름을 한계치까지 활성화한다. 만화를 한계까지 끌어올린 그는 주저없이 빅년이라는 강력한 기술을 방출한다. 창념의 왕은 무수한 얼음 조각들의 폭격을 받고 다쿠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괴물이 그 맹공을 견뎌내자 다쿠는 앞으로 도약해 괴물의 머리 위로 착지한 뒤 전력을 다해 녀석의 두개골에 검을 깊숙이 꽂아 넣는다. 우리의 영웅이 영혼의 마법으로 그 일격을 강화하자 다음 순간 괴물은 쓰러지고 녀석이 서 있던 자리에서 한 줄기 빛이 솟아오른다. 왕이 쓰러지자마자 더 작은 창염의 늑대들은 모두 공황 상태에 빠져 숲으로 흩어지고 다쿠는 방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려 애쓴다. 치열한 격전이 끝난 후 전장에 정적이 맴돌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광경을 응시한다. 전투가 끝나자 왕실 근위대원들이 앞으로 달려와 모두 무사한지 묻는다. 글렌 대장은 창념의 늑대들이 우두머리가 쓰러졌기 때문에 달아났다고 분석한다. 한편 마비는 애초에 지원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렸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콜린은 그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답하며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사라는 얼음 조각 중 하나를 유심히 살펴보고 우리의 영웅의 진짜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마비는 그 소년이 대장의 젊은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고 말하고 다쿠는 이 예전 대장이 도대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한다. 마비는 다리우스 홀 후작이 과거에 그들을 이끌었다고 설명하고 사라는 그들 모두가 라이언하트 기사단에서
그의 휘하에 복무했었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기사단이 해체된 후 생존한 단원들이 결국 왕실 근위대의 일원이 되었다고 계속해서 설명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할망구의 개가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른다고 비꼬고 결국 다쿠의 인내심이 바닥나게 만든다. 그는 자신을 할망구의 개라고 부른 그녀에게 정면으로 맞서며 자신의 이름은 다쿠라고 자부심 넘치게 선언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 속에 단단히 새겨두라고 요구하며 주저없이 그녀를 할망구라고 부르며 맞받아친다. 그 말은 분명히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고 사라가 잠시 침묵하는 동안 마비는 어색하게 그녀가 백작 부인을 할망구라고 부른 것이라 설명한다. 그 사실에 놀란 기색을 보인다. 하지만 그가 상황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사라가 갑자기 그의 바로 앞에 나타나 왜 자신이 늙어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그녀는 따져 묻는다. 누가 뭐라든 자신은 여전히 청춘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전성기라고 주장하지만 다쿠는 물러서지 않고 그녀가 이미 전성기를 지났다고 우긴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는 그녀를 몰아세우고 그녀는 즉시 자비 없이 그에게 헤드록을 건다. 우리의 영웅은 다쿠와 다른 동료들이 이렇듯 왁자지껄하게 장난을 치던 전생의 한순간을 잠시 떠올리지만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리며 그 기억은 빠르게 옅어진다. 도련님이 현장에 도착하고 모두가 그의 존재를 알아채고 놀라 반응한다. 근처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마자 야영지에서 달려왔다는 그의 말에 모두가 즉각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그는 쓰러진 창염의 늑대들을 둘러보며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글렌 대장은 조사를 위해 글루무드 숲 깊은 곳으로 진입하던 중 무리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들을 공격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콜린과 다쿠가 적절한 타이밍에 나서주지 않았다면 그 습격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프리드는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몬스터 코어를 수집하는 데만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영웅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애초에 왜 저런 녀석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글렌 대장이 나서서 두 사람이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하며 그들을 야영지로 데려가 그들의 공적을 가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한다. 프리드는 콜린이 후계자, 경쟁에서 이미 자신에게 도전장을 던졌던 것을 즉시 떠올리고 이 승전보가 자신을 심각하게 불리한 처지로 몰아넣을 것임을 깨닫는다. 그 생각이 자리 잡자 그는 다쿠를 힐끗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만의 계략을 꾸미기 시작한다. 그는 다쿠에게 다가가 최근 왜 통보이지 않는지 궁금했다고 말하고 이는 순식간에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그는 다쿠가 왜 콜린 같은 부류와 어울려 다니는지 따져 물으며 그것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는 계속해서 하그파인이 사냥터에 들어오는 것은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말하며 다쿠가 자신에게 명백히 금지된 전리품을 맛보고 싶었던 것인지 묻는다. 다쿠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프리드는 그를 쓸모없는 놈이라 부르며 그가 전에 배웠던 가르침을 벌써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면 여동생 에리카가 실망할 것이라고 콜린이 나서서 어머니의 지원 없이는 제 구실도 못하는 온실 속 화초보다는 자신이 낫다고 말한 뒤 비아냥거리며 프리드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를 실패자라 칭한다. 사라는 작게 웃음을 터뜨리고 글렌 대장은 그녀에게 물러서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라고 말한다. 프리드는 그 모욕에 분노하지만 콜린은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프리드가 대단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단지 그의 어머니가 백작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콜린이 강력한 부모를 둔 덕분에 남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기분이 참 좋았겠다고 덧붙이자 주변의 모두가 충격에 빠진다. 프리드는 그를 위협하려 들며 힘들이지 않고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콜린은 차분한 어조로 동의하지만 프리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거슬리는 하인 하나를 처리해 달라고 징징대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잃은 프리드는 당장 그를 결박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하고 젊은 도련님의 명령에 따라 암살자들이 콜린을 포박하며 쇠사슬이 나타난다. 암살자 중 한 명이 콜린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고 상황이 위험할 정도로 팽팽해지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왕실 근위대는 그 암살자들이 윌리엄스 가문이 부리는 정예 잠입조인 제국의 칼날임을 알아본다. 사라는 그들의 무자비한 방식과 독보적인 실력 때문에 귀족들조차 그들을 두려워한다고 언급하며 백작 부인이 왜 아들의 호위를 그들에게 맡겼는지 의문을 품는다. 상황이 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전 글렌 대장이 앞으로 나서서 두 하인은 가주의 직속 명령으로 조사를 돕기 위해 온 것이니 이쯤에서 덮어두자고 프리드에게 부탁한다. 프리드는 이를 악물며 글렌도 자신에게 맞설 셈이냐고 묻지만 콜린이 끼어들어 대장에게 자신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대장에게 조사 결과를 가주에게나 보고해달라고 부탁한다. 사라는 그들이 편을 들 처지가 아니기에 콜린이 그들이 빠져나갈 길을 열어준 것이며 지금은 물러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임을 재빨리 이해한다. 글렌은 주저하다가 결국 블루를 삼키며 포기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물러난다. 프리드는 콜린을 돌아보며 젊은 도련님의 손에 목숨이 달린 지금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이제야 알겠냐고 묻는다. 콜린은 죽일 작정이면 죽이라고 말하지만 프리드는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며 천천히 검을 뽑아든다. 그는 다쿠를 부르며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한 뒤 그의 앞에 무기를 던진다. 그는 다쿠에게 검을 주어 저 하인을 죽이면 용서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다쿠는 완전히 할 말을 잃는다. 그러고 나서 프리드는 그 명령에 따르면 다쿠를 자유롭게 풀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 후 이야기는 콜린의 회귀 전 삶으로 전환된다. 마족들이 지구로 내려온 지 딱 한 달 후 그는 고블린과 오우거가 섞인 듯한 돌연변이 괴물들에게 구타당하고 있다. 괴물들의 군주는 이미 그를 포획했고 한심한 구세주라며 그를 조롱한다. 마왕은 그에게 검을 건네며 함께 붙잡힌 친구 다쿠를 죽이면 자신이 포로로 잡은 인간들과 교환해 주겠다고 말한다. 다쿠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보이고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다. 마왕은 인류의 이른바 영웅이라는 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친구를 죽이도록 몰아붙였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그 광경을 즐기며 앉아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콜린은 그 장단에 맞춰 검을 집어든다. 그는 다쿠를 향해 걸어가고 다쿠는 입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기 시작한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바로 여동생 에리카의 생일이기도 했다고 말한다. 그 직후 어머니마저 원인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고아가 된 두 사람은 모두 붙잡혀 노예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다리우스 후작이 결국 자신들을 찾아내 사들였지만 다리우스의 두 번째 부인의 명령으로 여동생이 윌리엄스 가문으로 보내져 생이별을 해야만 했다며 운이 그들을 완전히 구해주진 못했다고 말을 이어갔다. 마족이 아직 그 영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으니 그곳이라면 여동생이 안전할 거라 믿는다며 콜린에게 여동생을 보살펴달라는 마지막 소원을 부탁한다. 여동생이 항상 입맛이 까다로웠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마지막으로 그녀가 오빠가 자신을 위해 끝까지 싸웠다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도록 오빠가 위대한 기사였다고 전해달라며 콜린은 콜린에게 마지막 소원을 들으며 그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두 친구는 이제 서로 정반대의 처지에 서 있다. 이번에는 콜린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다쿠가 그의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프리드는 다쿠가 망설이는 것을 눈치채고 왜 아직도 자신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느냐며 그를 다그친다. 다쿠는 콜린의 편에 서서 자신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갓 구해낸 은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며 영주의 아들에게 맞선다. 프리드는 다시 에리카를 들먹이며 비열하게 나오는데 오빠가 웬 모르는 사람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는 걸 알면 동생의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여동생에 대한 말들을 덧붙이며 다쿠를 계속해서 도발한다. 프리드는 최근 윌리엄스 가문의 집사에게서 에리카가 오빠에게 줄 검을 사려고 밥까지 굶어가며 돈을 모았고 그 때문에 일주일 전에는 영양실조로 쓰러지기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언급한다. 이 말에 다쿠는 즉시 겁에 질려 서둘러 무릎을 꿇고는 도련님에게 동생을 살려달라며 애원한다. 성공적으로 그를 조종한 프리드는 그 대가로 여동생을 살려줄 테니 가서 콜린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그 말을 들은 콜린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한다. 프리드가 왜 웃냐고 묻자 콜린은 개만도 못한 겁쟁이라며 그를 조롱하고 너는 절대 날 죽일 수 없을 거라며 도발한다. 그러면서 그는 상황을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 영주에게 자신과 다쿠가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해달라고 제안한다. 프리드는 콜린이 무슨 속셈인지 알 수 없어 약간 불안해한다. 그는 콜린이 제국의 칼날을 두려워하는 건지 의아해하며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를 풀어주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기로 한다. 콜린은 절친한 친구 앞에 서서 싸울 준비를 하며 몸을 푼다. 자신을 향해 겨눠진 검을 본 다쿠는 콜린이 진심인지 의아해하며 잠시 망설이지만 프리드가 다시 한번 여동생을 들먹이며 그를 억지로 움직이게 한다. 이 시점에서 콜린은 이미 공격을 시작했고 전력을 다해 다쿠를 향해 돌진한다. 허를 찔린 다쿠는 뒤로 튕겨 날아간다. 주인공은 빠르게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공격해 들어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침내 다쿠가 그의 일격을 막아내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며 자신에게 반격하도록 몰아붙이는 이유를 거듭 묻는다. 주인공은 사과로 답하고는 결국 자기가 죽는 쪽이 되고 싶진 않다고 고집을 부린다. 이 말은 마침내 다쿠를 공격 태세로 몰아넣고 그는 주인공이 뒤로 물러나 거리를 벌리게 만든다. 그러자 주인공은 상대에게 단 3번의 공격으로 끝내주겠다고 경고한다. 이 태도에 마침내 다쿠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그는 주저하며 3번의 공격도 필요 없이 3초 만에 끝내주겠다고 선언한다.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질주하며 결투는 더욱 격렬해진다. 하지만 두 검이 격돌하기 직전 주인공은 자신은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속삭인다. 이 말에 다쿠의 과거 기억이 떠오르고 그는 잠시 주춤하게 된다. 다쿠는 이 결투가 단지 시선을 끌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 친구의 장단에 맞춰주기로 결심한다. 이 혼란은 완벽한 빈틈을 만들어내고 주인공은 이를 틈타 앞으로 도약해
프리드호를 노린다. 그러나 프리드는 번개 마법을 사용해 마지막 순간에 날아오는 검을 막아낸다. 그가 반격하는 것을 본 주인공은 드디어 용기를 내서 저항해본다며 그를 조롱한다. 마마보이는 이 조롱을 듣고 화가 나서 주인공에게 자신도 자기 기저귀 정도는 혼자 갈 수 있으니 우습게 보지 말라고 소리친다. 주인공이 밀려난 바로 그 순간 제국의 칼날들이 그를 공격하려 준비하지만 프리드가 물러나 있으라고 소리치며 완전히 도발에 넘어간 프리드는 자신이 직접 주인공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하며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는 손에 번개를 모아 공격을 준비하고 주인공의 시스템이 강력한 마력원을 감지하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자신이 상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콜린은 프리드의 능력치를 주의 깊게 분석한다. 녀석의 마법 저항력은 제로이고 번개 마법도 기껏해야 중급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콜린의 현재 레벨로는 그 공격을 제대로 견뎌낼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 경고를 본 무모한 배짱꾼은 흥미를 느끼며 호탕하게 웃음 짓는다. 그는 차라리 그 정보가 정말로 맞는지 스스로 시험해보려 한다. 손바닥에 얼어붙은 얼음을 소환한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프리드의 맹렬한 보랏빛 번개를 정면으로 받아친다. 두 가지 원소가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갈갈이 찢어버린다. 두 사람 사이에 짙은 흙먼지가 피어오르자 프리드는 자신의 눈을 의심한다. 저런 천박한 평민 따위는 마법을 전혀 쓸 수 없어야 정상이다. 그들의 첫 번째 화려한 공방은 무승부로 끝났다고. 아니, 최소한 그는 그렇게 확신한다. 갑자기 자욱한 먼지 뒤에서 얼음 조각들이 날아오지만 그는 그것들을 가볍게 찢어서 무해한 수증기로 만들어버린다. 당황스럽고 약간 불안해진 그는 대체 이 얼음이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생각하느라 머리를 굴린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주인공이 그를 비웃으며 그 엄청난 마법에 대한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냐며 가볍게 프리드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는 온실 속 화초인 그가 가장 싫어하는 말인 실패자라고 부른다. 천한 평민이 귀족의 마법 공격을 정면으로 맞고도 살아남는 광경을 지켜보던 모두의 입이 천천히 벌어진다. 다쿠는 자신의 눈이 잘못된 게 아닌지 의심한다. 그 사이 도련님은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다. 한낱 평민 따위가 자신의 공격을 제압할 만큼 강력한 얼음 마법을 구사한 것이다. 그는 이것이 분명 얄팍한 속임수일 것이라며 스스로를 세뇌한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번개 주문을 끌어모으며 귀족인 그는 한낱 천한 것들이 진짜 마법을 부린다는 건 완전한 헛소리라며 우리의 영웅은 재빨리 희미한 푸른빛, 오라로 몸을 감싸 날아오는 강력한 벼락을 막아내려 하지만 갑자기 마력이 완전히 바닥났다는 때 아닌 경고를 받게 된다. 그의 방어 주문은 즉시 실패로 돌아간다. 만화 고갈이 그를 덮치고 그는 검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버티며 서 있다. 그는 사방이 포위되어 도망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이를 악문 채 프리드의 맹렬한 보랏빛 번개를 고스란히 견뎌낸다. 이 귀족은 조금의 자비도 없이 거슬리는 그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릴 작정으로 전력을 다해 공격한다. 뜨거운 열기에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콜린은 빨간 머리 마녀에게 2번이나 한심하게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한다. 그는 기적처럼 얻은 두 번째 삶이 똑같이 비참한 운명으로 꼬여버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고 만화가 완전히 바닥났음에도 억지로 마법을 시전한다. 마법서 시스템은 만화 없이 마법을 사용하면 폭주하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띄운다. 하지만 콜린은 그런 것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후회 속에 허우적거리며 죽느니 차라리 이성을 잃는 쪽을 택하려는 것이다. 그의 눈동자 색이 서서히 변해간다. 기묘한 푸른색과 검은색 불꽃이 갑자기 그의 몸 절반을 휘감는다. 불과 몇 초 만에 그의 몸 절반은 과거 그가 썰어버렸던 마족의 모습과 흡사해지기 시작한다. 마법서조차 그의 진짜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지 못한 채 모든 항목을 알 수 없으므로 표시한다.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힘이 온몸을 거칠게 맴도는 것을 느끼며 그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다.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이 갑작스레 밀려와 집중하기도 숨쉬기도 버거워진다. 고통을 이겨내며 예리한 전사는 프리드 역시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챈다. 그는 마력이 깃든 단 한 번의 깔끔한 배기로 귀족의 번개를 모두 흩어버린다. 평생 이토록 끔찍한 마법을 본 적 없는 프리드는 새파랗게 질린 채 공포에 떨며 그 모습을 바라본다. 주인공이 돌연 허공 높이 뛰어오르자 그는 얼어붙고 만다. 그가 검을 땅에 내리꽂자 거대하고 날카로운 얼음 파편들이 밑에서부터 프리드가 있는 곳을 향해 맹렬히 솟구친다. 하지만 귀족은 자신의 중급 번개 마법이라면 날아오는 얼음쯤은 충분히 날려버릴 수 있다고 그러나 굳게 믿는다. 그것이 상대방이 소리 없이 자신의 등 뒤로 파고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미끼였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닫는다. 숙련된 암살자처럼 콜린은 프리드가 날카로운 얼음 파편의 융단 폭격을 막아내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 등 뒤에서 접근한다. 프리드의 동공은 공포로 수축하고 주마등이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절망적인 마지막 발악으로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말을 고기 방패로 희생시켜 간신히 죽음을 모면한다. 그는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두 발로 불안정하게 땅에 착지한다. 그 사이 우리의 영웅은 끝을 알 수 없는 강력한 푸른 만화를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다. 적의 거친 숨소리를 눈치챈 귀족은 그가 체력 고갈로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임을 알아챈다. 그는 치돌이 검을 시전하며 손바닥에 파지직거리는 번개 마법을 끌어모은다. 우리의 주인공은 티끌만한 두려움도 없이 파지직거리는 번개를 가볍게 베어 넘기며 이 무모한 난투극을 끝낼 시간이라고 선언한다. 도련님의 창백해진 얼굴불과 면인치 앞에서 칼날이 멈추었을 때 프리드는 이번엔 엄마도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뒤로 펄쩍 뛰며 질끈 눈을 감고 내 인생도 이만하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마법진이 불쑥 나타나 꼬치구이 신세가 될 뻔한 그를 구해낸다. 마법진은 콜린의 힘을 그대로 튕겨내어 그를 땅바닥으로 나동그라지게 만든다. 프리드를 구해내고는 당장 멈추라며 단호하게 명령하는 자의 모습을 본 두 소녀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만다. 다리우스 영주는 소년들에게 여기가 무슨 조잡한 검투사 경기장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곳은 귀족의 사냥터이니 그토록 의미 없는 싸움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중무장한다. 거대한 군마 위에 올라탄 그는 홀 가문의 대저택으로 돌아가 정식으로 승부를 겨루라며 차분하게 제안한다. 프리드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못지않은 깊은 안도감으로 그를 올려다본다. 그 사이 우리의 영웅은 마족처럼 번뜩이는 눈빛으로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다. 불안정한 마력이 마침내 모두 소진되자 그는 극도의 피로감에 무릎을 꿇고 서서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영주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하지만 기이한 마력의 기운을 느끼고 진심으로 놀라며 걱정합니다. 콜린은 당장의 위협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마침내 긴장을 풀며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맙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그는 마침내 의식을 온전히 회복합니다. 눈을 뜬 그는 자신이 홀 가문의 저택안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그의 몸을 장악했던 악마 같은 마력이 뿜어내던 그 불타는 듯한 감각이 다시금 느껴집니다. 그는 서둘러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행히도 외모가 전혀 변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악마가 되지 않은 것에 속으로 안도하는 사이 곁에서 나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마침내 깨어나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좀비 같은 몰골의 다쿠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녀석이 꼬박 닷새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불쌍한 녀석은 콜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모두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빠르게 상황을 설명해줍니다. 사라가 그를 깨우려고 뺨을 사정없이 때렸고 글렌 대장이 그를 저택까지 직접 업고 와야만 했다고 하네요. 사라는 어찌나 걱정했는지 의사들의 목에 칼을 겨누고 그를 살리지 못하면 똑같은 관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게 도무지 믿기지 않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몸 상태가 좋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람도 쐴 겸 그는 사라에게 제대로 고마움을 전하러 가는 길에 다쿠에게 함께 아침을 먹자고 청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을 위해 신성한 의리를 지켜준 다쿠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쿠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콜린의 입에서 고맙다는 말이 나온 것에 내심 놀라면서도 기분 좋아합니다. 이후 마을에서 다른 하인들은 우리의 영웅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싶어 그는 사람들을 의아하게 쳐다봅니다. 그는 몇몇 하녀들이 프리드와의 치열했던 결투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엿듣고는 조용히 다가가 그들을 깜짝 놀래킵니다. 그는 정중한 태도로 자신에 대해 도대체 어떤 소문을 들은 건지 말해보라고 부축입니다. 겁에 질린 하녀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도망쳐버립니다. 다쿠는 여자들이 왜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행동하는지 영문을 몰라 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창백한 안색을 자세히 살펴본 셜록, 콜린은 녀석의 생기없는 좀비 같은 꼴에 겁을 먹은 게 틀림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자기가 나흘 밤을 꼬박 세운 게 누구 때문인데 그러냐며 짜증을 냅니다. 콜린은 다쿠의 갑작스러운 툴툴거림이 썩 달갑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 너보고 내 개인 간호사가 되어달라고 부탁이나 했냐며 큰 소리로 맞받아칩니다. 바로 그때 탈모 부관이 패거리를 이끌고 나타나 홀 가문의 유력한 차기 영주를 대놓고 조롱합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방해꾼에게 짜증이 난 두 사람은 눈치 없는 놈을 향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동시에 소리칩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가 억지로 사과하게 만듭니다. 약 1초간 혼란스러워하며 상황을 파악한 부관은 며칠 전 당했던 수모를 갚아주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다고 길길이 날뛰며 선언합니다. 늙은이의 끝없는 헛소리에 짜증이 난 콜린은 그가 지난번 패배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자마자
곧장 코앞까지 다가갑니다. 이 부관은 이번엔 결과가 완전히 다를 것이며 이 건방진 꼬맹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뼈저린 교훈을 가르쳐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튕기며 자신의 부대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는 콜린이 당장 그 자리에서 납작해질 거라 굳게 믿으며 서 있지만 어색한 몇 초의 시간만 흐를 뿐입니다. 부하들이 길 잃은 오리 새끼들처럼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발견한 부관은 눈살을 찌푸리며 갑자기 귀라도 먹었냐고 윽박지릅니다. 손가락 튕기기는 타깃을 공격하라는 아주 명백한 신호였으니까요. 그의 부하들은 머뭇거리다가 대장인 탈모 부관에게 저 타깃은 프리드 도련님과 막상막하로 싸웠던 괴물이라는 사실을 콜린이 싸우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봤던 다쿠는 그들의 반응이 전혀 놀랍지 않은 듯 짧은 실소를 터뜨립니다. 순수한 수치심에 핏대가 서면서 부관의 이마가 파르르 떨립니다. 부하들에게 용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그는 남은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그때 아주 다루기 만만한 위치에 서 있는 그의 가장 만만한 체스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주인을 배신한 배은망덕한 개자식이라 욕하며 다짜고짜 그 녀석의 멱살을 잡고 앞으로 획 끌어당깁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라 선언하며 부관은 자신이 직접 심판을 내리겠다고 나섭니다. 이 추악한 자식은 무방비 상태의 부하를 두들겨 팰 생각에 잔뜩 신나 보였지만 다쿠는 그의 나약한 주먹을 한 손으로 가볍게 막아내며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부관의 팔은 다쿠의 단단한 악력에 완전히 붙잡혀 바들바들 떨립니다. 다쿠는 이 쓰레기 같은 자식에겐 자신을 벌할 권한이 없다고 똑똑히 말합니다. 그러고는 질척거리는 전 애인이라도 떼어내듯 탈모 부관을 아주 가볍게 쳐내버립니다. 말 잘 듣던 귀여운 강아지가 언제 이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자신에게 반항하게 된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된 부관은 충격으로 거의 넋이 나갑니다. 시끄러운 말다툼 소리를 듣고 글렌 대장이 나타나 아침 대바람부터 대체 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마빈과 사라가 나섰고 두 사람 모두 아침 식사를 방해받아 잔뜩 짜증이 난 기색이 역력합니다. 부관은 근위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저 말썽꾼들을 벌해줄 거라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역겨운 아부꾼은 즉시 근위대 앞에 납작 엎드려 허리를 숙이며 그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합니다. 그는 단지 뒤에서 조조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저 건방진 꼬맹이에게 제대로 된 예절을 뼛속까지 가르쳐주려는 숭고한 의무를 다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서둘러 보고합니다. 주인공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주 태연하게 글렌 대장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상관을 대하면서도 한없이 여유로운 그의 태도에 기분이 상한 부관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갑자기 마빈이 끼어들어 부관을 옆으로 밀쳐내며 그저 콜린이 마침내 깨어나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부관의 얼굴은 완전한 혼란에 빠져 새파랗게 질립니다. 지금 그는 영지 최고의 엘리트 근위대가 자신이 건방진 꼬맹이라 부른 녀석과 마치 절친인 양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 그는 이 모든 게 그저 열병에 걸려꾸는 악몽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타일러 봅니다. 아무런 선택지도 남지 않은 그는 엘리트 근위대가 하급하인 따위와 어울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따집니다. 사라는 그의 뻣뻣한 어깨에 팔을 턱 걸치더니 카트리나 같은 늙은 마녀가 만든 규칙 따윈 자신에게 쥐뿔도 의미 없다고 직설적으로 쏘아붙입니다. 게다가 그 징징거리는 목소리가 진짜 거슬린다며 안대 하나를 더 차고 싶지 않으면 당장 입 닥치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덧붙입니다. 그 상냥한 경고를 끝으로 우리의 영웅은 근위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합류합니다. 그는 짓궂은 썩소를 지으며 돌아보고는 상관에게 또다시 망신을 줘서 정말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이후 장면은 근처 술집으로 전환되고 그곳에서 그들은 콜린의 회복을 축하합니다. 콜린은 원래 지난번에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위에 빚을 하나 더 지게 됐다고 인정합니다. 사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어차피 자신도 그 감자 대가리 같은 부관을 참을 수 없었기에 기꺼이 도와준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글렌 대장 역시 콜린이 지난 숲에서 그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지 않았냐며 상기시켜줍니다. 궁금증이 생긴 다쿠가 사라에게 그 부관을 알고 지낸 지 오래됐느냐고 묻습니다. 사라는 그 뇌가 텅 빈 자식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즉시 열을 받습니다. 그 주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글렌 대장은 화제를 전환합니다. 그는 전부터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들 부대에는 엘리트 기사가 단 3명밖에 남지 않았고 그는 이 두 사람이 합류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콜린은 침착함을 유지하지만 친구 다쿠는 자신 같은 임시직 하인이 근위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거의 혼절할 듯 기뻐합니다. 글렌은 이것이 고위급 하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기사 노름에는 관심 없다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는 이미 훨씬 더 거대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자신의 야망보다 못한 것에는 안주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의 말은 술자리에 있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라인의 영주가 되겠다는 그 어리석은 꿈을 이제 그만 접으라며 도련님을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렇게 자만해선 안 된다고 충고합니다. 잔뜩 취한 사라가 끼어들며 콜린이 무엇을 썼든 그건 분명 마법이었을 거라고 그의 말을 정정합니다. 그녀는 불쑥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청랑왕을 물리칠 때도 분명 어떤 종류의 마법을 사용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상황이 흘러가게 내버려둔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는 전직 노예 따위가 도대체 어떻게 마법에 손을 댈 수 있었겠냐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늙은 대장이 대화에 끼어들어 그 녀석에게 당장 해명하라고 압박합니다. 콜린은 이들이 조만간 자신의 비밀을 눈치챌 거라 진작부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고 있지만 그는 마치 이 구역의 연쇄 가스라이팅 장인이라도 된 양 이미 완벽한 거짓 변명을 준비해 두었기에 내심 흐뭇한 시선이 그에게 쏠립니다. 사라가 금방이라도 그를 추궁할 태세인 가운데 콜린은 속으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마조마해합니다. 그런데 이 기막힌 상황의 결말은 그녀가 내놓은 최선의 추측이란 기껏해야 이 녀석이 무슨 몰락한 귀족 출신일 거라는 내용이라 괜히 그를 쫄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콜린이 아직도 어안이 벙벙해 있는 사이 그녀는 그의 숨겨진 정체를 밝혀낸 자신의 놀라운 추리력에 스스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너무 취한 나머지 그의 과거사를 제멋대로 써내려가는데 그가 사생아로 태어나 결국 노예로 전락했으며 잃어버린 저택과 권력을 되찾기 위해 임무를 수행 중일 거라고 그녀 치고도 상당히 앞서 나간 상상이었기에 다쿠는 도대체 이 미친년이 어떻게 저런 결론에 도달한 건지 우리의 주인공은 그저 웃어넘길 뿐입니다. 그는 그저 그녀의 말에 맞장구만 쳐주면 됐고 실제로 그렇게 하여 새로운 위장 신분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가운데 콜린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이 그저 길을 잃고 노예가 되어버린 몰락한 귀족일 뿐이라며 불쌍하게 징징거리기까지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맹세하며 열변을 토하자 그 감정에 깊이 동화된 나머지 방금 전까지 그를 의심하던 사람들조차 갑자기 그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다 속아 넘어갔음에도 다쿠만큼은 글렌 대장마저 이런 얄팍한 거짓말에 속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다음 순간 늙은 대장 역시 그 이야기를 덥석 믿으며 모든 걸 비밀로 해주겠다고 동의하는 바람에 그의 예상은 콜린은 좋게 박살나고 맙니다. 도련님 앞에서는 힘을 숨기라는 대장의 당부에 흔쾌히 동의하며 안도합니다. 그 외에도 그는 후작이 콜린과 만나기를 원한다고 전했고 그렇게 우리 주인공이 그를 만나러 떠나면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글렌은 멀리서 지켜보며 콜린이 변명으로 언급했던 이른바 에일시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합니다. 가는 길에 친구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순조롭게 통했는지 여전히 어리둥절해하지만 그보다 왜 하필 콜린이 에일시티를 선택했는지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그 도시가 영지에서 멀리 떨어진 인종의 용광로 같은 곳이라 조사조차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답합니다. 이 몰락 귀족이라는 설정은 나중에 사람들을 조종하는데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건 그렇고 친구는 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며 다른 것에 대해서도 묻고 싶어합니다. 그는 콜린이 삼조고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즉석에서 지어낸 수작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다쿠의 목숨을 구했을 때 콜린은 뚱뚱한 몬스터의 머리를 단칼에 베어버리며 그 메시지는 여동생에게 직접 가서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남은 몬스터들을 계속해서 몰살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칼날이 보스에게 닿기 전 강력한 기화 마법의 영향으로 검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콜린이 충격에 빠져 얼어붙은 사이 몬스터는 감히 자신을 이길 생각을 했냐며 그를 조롱했죠. 그때 다쿠가 완벽한 빈틈을 찾아내 돌진하며 구원자로 나타났고 몬스터가 반격조차 하기 전에 기습을 가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정적인 협공으로 짐승을 도륙하는 데 성공했고 그 괴물을 갈기갈기 찢어 초밥 접시 위에 올릴 횟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직후 다쿠는 자신의 유언을 중이병 취급했다며 주인공을 쓰레기라 부르며 진심으로 따졌습니다. 어쨌든 뚱뚱하고 못생긴 오크 악마인지 뭔지 모를 놈들이 또다시 기습해온 탓에 두 사람의 말다툼은 오래갈 수 없었죠. 다쿠는 한 놈을 베어넘기며 자신이 구하려던 인질마저 죽일 뻔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콜린에게 고함을 지르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인질을 벤다고 해도 몬스터들이 그를 순순히 놔주지 않았을 테니 도움이 안 됐을 거라고 대꾸했죠. 그러자 다쿠는 그런 엄청난 짓을 하기 전에 왜 신호 같은 거라도 주지 않았냐며 따졌지만 주인공은 작전을 노출하는 게 참 좋은 생각이겠다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장난스러운 티격태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두 남자는 서로를 헐뜯었죠. 결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은 같은 편이어야 할 그들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쿠는 삼조고라는 자신만의 특별한 수인을 맺었는데 본인은 그게 엄청 멋지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듣자 하니 로우안이라는 사람에게서 배웠다는군요. 동맹 간의 협력을 의미하는 제스처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그 수인을 따라하느라 쩔쩔맸지만 바보처럼 한 번 더 잡혀보려는 거냐며 다쿠를 조롱하기도 했죠. 현재로 돌아와 콜린은 자신이 잃어버린 옛 친구, 사실상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녀석 덕분에 이미 그 수인을 알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 말을 들은 다쿠는 용병단 시절에 정말 그런 녀석이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조금 놀랍니다. 노크 소리가 들려오고 드디어 두 사람은 후작 앞으로 호출됩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는 영주는 콜린에게 몸 상태가 어떤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기쁘게 대답하며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말합니다. 후작은 다쿠에게도 인사를 건네고 다쿠는 주군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합니다. 그리고 본론이 시작됩니다. 후작이 그들을 부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은 바로 사냥터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투닥거렸던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허가 없이 사냥터를 사용한 건 정말 끔찍한 생각이었죠. 후작은 그들에게 직접 다가와 자신이 글렌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음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스쳐 지나며 여기까지 왔다고 말이죠. 그래서 후작은 자신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친구들을 구해준 이 두 젊은이를 깊이 존중합니다. 다쿠는 결국 더 많은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공통된 후회와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자책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후작은 그들에게 잘못이 없으며 몬스터의 습격을 더 일찍 예측하지 못한 건 오히려 자신의 실수라며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콜린과 친구는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볼 뿐이고 후작은 두 사람이 글렌 대장에게서 친위대의 상황에 대해 들었을 것이라 덧붙입니다.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으니 그는 콜린이 다시 한번 대답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 남자는 자신만만하게 그 제안을 거절해버립니다. 다음으로 표적을 다쿠로 바꾼 후작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친위대가 되라는 개인적인 제안을 받은 이 젊은이는 화들짝 놀랍니다. 두려움과 공황에 빠져 안절부절 못하며 이 녀석은 자신이 너무 미숙해서 유능한 친위대는커녕 일반 경비병 자리조차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를 돕기 위해 콜린은 머리 대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하라고 안심시킵니다. 그 말에 집중한 그는 감정을 다잡고 친위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열정적으로 소리칩니다. 결정은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해졌지만 후작은 콜린이 원하는 보상을 내려주는 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주어지자 그는 현재 윌리엄스 가문의 하녀로 있는 다쿠의 여동생 에리카를 해방시켜달라는 진지한 요청을 합니다. 그의 보상 선택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다쿠 본인마저 경악하게 만듭니다. 콜린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남매가 홀 가문에 오기 전까지 계속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호소합니다. 불행히도 그녀의 몸이 너무 약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다쿠는 오직 그녀가 곁에 있길 바랐을 뿐이라고 덧붙입니다. 후작은 그것이 진정 그가 원하는 바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콜린은 여기 있는 이 친구와 형제 같은 유대를 나누고 있으며 그가 의심의 여지 없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누그러진 어조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분명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외면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말이죠. 친구의 얼굴이 멍해집니다. 그는 그런 엄청난 찬사를 예상조차 못했고 그 사이 우리 주인공은 다쿠의 여동생이 그와 재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전우들 사이에 형제 같은 그런 유대감은 후작에게 자신의 동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윌리엄스 가문과 엮여있기 때문에 쉽거나 빨리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곧장 후작은 다쿠에게 잠시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자리를 뜰 준비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콜린이라는 존재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이제 주인공이 영주와 단둘이 남게 되자 후작은 또 다른 화제를 꺼내며 소년이 스레이스에게 결투를 신청했던 그날을 상기시킵니다. 그 당시 후작은 그가 평범한 노예가 아님을 단번에 알아챘고 콜린이 마법 공격을 견뎌내고 멀쩡히 승리까지 쟁취했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했었죠.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건 콜린이 이전에 여러 번 보여주었던 그 힘을 어떻게 이끌어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후작은 그가 글렌 대장에게 둘러댔던 귀족 신분을 되찾겠다는 의도에 관한 거짓말도 알고 있는 듯합니다. 흥미롭게도 콜린은 후작의 이름을 중얼거린 뒤 자신의 마력의 기운을 살짝 내보이며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님을 확신시킵니다. 그저 마법과 약간의 친화력을 가진 평범한 사내일 뿐이라고 말이죠. 상대가 다름 아닌 후작이니만큼 대마법사가 본다면 그를 무례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길 뿐일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대마법사조차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마법을 다루는 능력을 쓰는지 현재로선 어리둥절할 따름이죠. 이쯤 되니 후작은 이 녀석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어집니다. 콜린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하는 그 어떤 후작보다 위대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그는 혈통보다
힘을 존중하는 남자죠. 콜린은 그에게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기쁠 뿐이며 그의 유일한 이상은 후작을 위해 계속 일하여 혈통지상주의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말해 이 사내는 궁극적으로 후작 같은 인물조차 뛰어넘겠다는 대담한 야망을 품고 그처럼 강력하고 위대한 영주로 군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콜린은 후작이 자신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줬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발 시험에서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다음 영주가 직접 자신의 목표를 위해 그를 어떤 무기로 쓸지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요. 그 생각은 꽤 흥미로웠고 후작은 억누를 수 없는 폭소를 터뜨리고 맙니다. 후작은 감명을 받은 채로 콜린에게 진정 큰 기대를 걸며 그의 퇴장을 허락합니다.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젊은이에게 로안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콜린은 그 이름은 전혀 모른다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후작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그를 내보냅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다리우스 홀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어둠 속에 숨어 무심하게 오라를 모으고 있던 집사 코넬을 호출합니다. 이 집사는 그 소년이 평범한 건지 천재인 건지 호기심을 보입니다. 그가 콜린을 떠본 결과 로안에 대해 모르는 것 같고 이는 그 아이가 자신들에게 말한 대로 ACT 출신이 아니라는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집사는 그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으며 과거에 비슷한 사건을 겪었기에 이것이 모종의 음모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후작의 아내 역시 과거에 그를 배신한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건 제쳐두고 집사는 스피릿 캐스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며 쪽지를 건넵니다. 다리우스는 흥미를 느끼며 그들이 어떤 정보를 가져왔는지 궁금해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이 재료, 주화, 포션 등으로 이루어진 빛나는 전리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콜린이 전쟁의 전리품을 효율적인 보급품으로 교환한 덕분이죠. 그리고 이번에 챙긴 물건들로 그의 힘은 수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로안이라는 이름이 몹시 신경 쓰여 도대체 이 남자가 누구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본 건 전생에 다쿠가 말했을 때가 유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에는 알려진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후작의 말투는 콜린이 그자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어찌됐든 그는 나중에 다쿠에게 이 상황을 물어보길 기약하며 작은 구슬을 튜브 안에 던져 넣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내용물을 휘저어 포션을 만든 뒤 단숨에 목구멍으로 들이킵니다. 그 액체를 마신 후 콜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영창을 외워 마도서를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아티팩트가 그의 앞에 수많은 페이지를 흩뿌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계속해서 병을 들이켜며 다 마신 병을 무더기 속으로 내던집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험하기 위해 콜린은 기를 모아 흡수를 영창하고 즉시 그 압박감에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한다. 시스템이 많아 흡수를 확인하며 그의 마나 용량이 1포인트 증가한다. 젠장, 이쯤 되면 이 시스템은 나 혼자만 레벨업에 나오는 거랑 완전 정반대잖아. 콜린은 화염 몬스터의 코어를 옥황초와 섞으면 마나 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적어도 그가 마도서에서 찾아낸 정보로는 그랬다. 하지만 이런 무략조차 기껏해야 3포인트를 올려줄 뿐이고 어떤 건 단 1포인트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린은 다시 마나가 고갈되어 폭주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는 마법 내성부터 먼저 키울 생각이다. 그와 동시에 이 무략의 맛이 얼마나 역겨운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벌써부터 토할 것만 같은데 이걸 하나하나 다 먹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러다 강해지기도 전에 설사병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뭔가 더 쉬운 방법이 없는지 고민에 빠진다. 마나 용량을 뚫어져라 보던 중 그는 강력한 몬스터 코어를 감지했다는 시스템 알림을 갑자기 확인한다. 기본적으로 이 코어는 그를 도울 마법 아티팩트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다. 꽤나 흥미로운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푸른 코어를 꺼내들고 이 방법을 시도해보기 위해 자세히 살핀다. 시스템 화면을 두드려 설정을 마치고 명상에 잠기자 황금빛 오라 속에서 몬스터의 환영이 소환된다. 마도서의 가르침대로 그는 자신의 힘을 많아 코어에 불어넣는다. 머릿속으로 아티팩트의 형태를 그리며 어떤 걸 만들어야 할지 고민한다. 빠르게 결정을 내린 그는 손에 쥔 수정 구슬을 꽉 쥐고 푸른 코어로 마법 아티팩트를 형상화한다. 그 제작 과정은 상당히 경이로웠고 마침내 황금빛 안개가 거치며 끝이 난다. 시스템이 아티팩트 제작 성공을 알렸고 그의 왼팔에는 팔찌 하나가 감겨 있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사용자에게 야성의 직감을 부여하는 특수 효과를 지닌 창년의 팔찌였다.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많아 용량을 1포인트 올려주는 축복 효과까지 붙어있다. 그래도 그 효과를 시험해보려고 그가 무약을 한 병 더 들이켜자 마나 용량이 무려 2포인트나 증폭된다. 즉 1포인트만 주던 평범한 무약도 이 팔찌 하나 덕분에 2포인트짜리로 바뀐다는 뜻이다. 정말 엄청난 물건이었지만 그가 진짜로 궁금한 건
야성의 직감이라는 메인 능력이었다. 바로 그때 감각이 날카로워지며 문 너머에 있는 무언가의 기척이 느껴진다. 콜린은 두 사람의 기척을 감지해낸다. 둘 다 하녀였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그는 혼란에 빠져 육성으로 소리친다. 마치 갑자기 투시 능력,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생명력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얻은 것 같았다. 경비병들을 힐끗 쳐다볼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다른 색감으로 물들어 보인다. 다음으로 그는 후작과 카트리나 쪽도 확인해본다. 그들의 불꽃은 곧 그들이 지닌 만화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건 그렇고 콜린의 귓가에 몹시 굶주렸다며 메아리치는 희미하고도 뚜렷한 목소리가